네, 재미있는 정치를 더 재밌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춘뉴스 아나운서 유현수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의 가장 뜨거운 쟁점, 바로 대장동 사건이죠.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은 다시 요동치고 있고 언론 보도도 매체마다 온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가장 오래 또 가장 집요하게 파고 들어온 대장동 일타 기자,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를 모셨습니다. 취재 기록과 법정에서 본 실제 장면, 또 조작 정황, 그리고 앞으로의 재판 전망까지 지금부터 대장동의 거의 모든 전말을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기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대장동 취재 얼마나 오래 하신 거예요? 제가 실은 22년 6월 첫째 주부로 오마이뉴스 법조팀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 네. 그 합류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대장동 취재를 했던 거예요. 바로 다음부터요? 다음부터 예, 맞습니다. 예. 바로 다음 날부터 네. 이 대장동 사건 때문에 제가 오마이뉴스 법조팀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그때부터 사건이 끝나질 않았으니까 22년 6월 첫날부터 지금 오늘 11월 20일까지 계속해서 사건을 보고 있으니까 3년 한 6개월, 만으로 3년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와, 3년 6개월. 네. 그러면 이거를 끝장을 보고 법조팀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잘 하고 모르겠습니다. 계신 거예요? 그것도 그때 근데 이제 사안이 끝나지가 않은 게 대장동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더니 또 다른 사건이 이어지고 지금은 또 내란 재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뭐 언젠가는 끝이 있겠죠. 근데 다만 지금은 달려가고 있고 네. 오래도록 받고 봐야만 하는 사명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명이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정도면은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오래 취재를 한 기자 아닐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대장동에 한해서는. 대장동에 한해서도 예. 그렇고 네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느 순간 법조 기자들이 42개, 그러니까 법조 기자단에 등록된 언론 매체가 42개사고 네. 법조 기자단에 소속된 사람이 한 100명이 좀 넘는데 예. 어느 순간 제가 제일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계시는데 네. 어느 순간 법조 기자단에서 가장 오래 머무른. 그 기자가 됐어요. 4년 하다 보니까. 네. 뭐 그 정도면은 대장동 일타 기자라는 호칭이 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일타라고 제가 제 스스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한민국 법조 기자단에 소속된 기자 중에선 네. 가장 오래 보고 꾸준히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지금 최근에 나온 대장동 일당 1심 네. 판결. 네. 이걸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딱 우리 그 조용우 부장이거든요. 네. 조용우 부장 판사의 입에서 딱 이제 선고합니다. 주문을 외웁니다. 딱 이렇게 예. 나왔을 때 네.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그냥 제 스스로에게 예. 야, 참 다행이다. 다행이다. 웃기죠. 왜 갑자기 다행이다는 표현이 유죄가 나왔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제가 이 사건을 오래 보다 보니까 네. 제 스스로 어느 순간 예측되는 지점들이 머릿속에서 탁탁탁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그 그려지는 지점들이 내 스스로 예측이 맞아 들어갔어요. 오. 그리고 그 맞아 들어간 내용을 기사에 녹여냈어요. 네. 그래서 내 예측이 내 기사 속에서 녹여낸 것들이 법정에서 현출이 되니까 오, 나타나니까 네네네네. 다행이라는 감정이 드는 거예요. 오. 근데 여기서 이 다행은 뭐 거기 피고인 5명 대장동 개발업자들과 뭐 유동규 씨와 이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선고 형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대장동 사건 처음과 끝 제가 이 사건을 이렇게 오래도록 본 가장 결정적 이유는 과연 정치인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네. 이 대장동 1심 판결이 나올 때 과연 드러날까? 혹은 드러나지 않을까? 밝혀질까? 네. 라는 요 의문이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예측할 때는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네. 그리고 밝힐 수 없다고 제 스스로 제가 이걸 오랜 시간 취재하면서 내린 결론이거든요.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안도감. 네. 맞습니다. 역시 내 예측이 맞았어. 그렇죠. 그렇군요. 이건 오랜 시간 꾸준히 봤기 때문에 네.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이었는데 네네. 그렇게 나와서 안도감, 다행이라는 감정이 물론 제 기사에다가 다행이다 쓸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판결이 네. 나오기 전에 기사로서도 그런 어떤 내용들이 녹아들어 있었나요? 많이 녹여냈었죠. 예.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네. 이 사건의 주 포인트, 이 사건에서 봐야 될 연결고리를 과연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대한민국 검찰이 밝혀낼 수 있을까? 네. 이거를 과연 재판부가 인정할까? 예. 라는 예측 기사를 저도 썼었죠. 특히 어. 막판에 갈수록 더 많이 썼습니다. 예. 뭐 10월 31일 오후 2시에 선고가 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직전까지도 그날 아침까지도 예측 기사를 썼었어요. 예. 근데 밝혀낼 수 없을 거라고
왜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걸 저는 확신을 했었거든요. 네. 이 취재 과정 속에서. 예. 그래서 실제로 법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포인트가 조영호 부장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 딱 각인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았다. 네. 그러니 이제 정확하게는 이재명과의 연관이 없다라고 기사를 제일 먼저 썼습니다. 속보도 예. 그렇게 쓰고 네. 결론도 그날 그렇게 쓰고 종합 기사도 그렇게 썼습니다. 어. 근데 욕 뒤지게 먹었어요. 정말 욕 많이 먹었습니다. 예. 왜 네가 뭔데 오마이뉴스 너만 예. 막 회사에서도 연락 계속 오는 거예요. 회사에서조차. 회사에서도 동료 선후배들이 네. 야 이거 맞냐? 네. 야 왜 이거 진짜 연관 없는 거야? 맞아? 왜냐면은 같은 진보 매체로 분류되는 한겨레에서는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뭐 한겨레 뿐이겠습니까? 뭐 다른 데도 다 그렇죠. 대부분이 대표적으로, 예. 연관이 있다고 단정지어서 썼어요. 그러면은 뭐 오마이가 맞냐 한겨레가 맞냐 이거 가지고도 우리 난리였죠. 김어준 공장장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날부터 그 네. 다음 날부터 제가 아침에 저도 이제 뉴스공장을 많이 듣고 다니는데 네. 그냥 오마이와 한겨레를 그냥 올려놓고 네. 야 누가 맞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김어준 총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마이가 맞을 것 같은데 거기 나온 패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마이만 이렇게 말한다. 네. 딴 데는 다 이거 연관됐다로 쓰고 있다. 네. 근데 김어준 총수는 이거 오마이가 맞을 것 같은데? 라고 뭘 재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마이가 맞을 것 같은데 하면서 예. 연관이 없는데?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더라고요. 예, 근데 예. 저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연락을 받고 쪽지를 받았어요. 너 네네. 무슨 근거로 네네. 연관이 없다 그랬냐? 제가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쓴 건 아니고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법정에서 그 조용호 부장판사의 입에서 우리 앵커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네. 성남시장은 네.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네. 말을 했어요. 예, 저는 예. 이게 결정적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의 유착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네. 자유롭게 이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의 가장 핵심인 수용 방식으로 결정해서 진행을 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 대장동 사업의 기초가 되는 흐름을 네. 성남시장으로서 정했지만 유착 관계를 모르고 이 검찰에서 주장하는 공소 사실과 완전 배척되는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이걸 보고 아 이거는 인정한 거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 이 연관 관계가 없다는 거를 재판부가 인정해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만 대부분의 매체들 절대 다수의 매체들은 네네. 이걸 보지 않고 네네. 뭘 봤냐? 단어 하나를 봤습니다. 예. 그 단어가 뭐냐? 성남시 수뇌부입니다. 수뇌부. 그렇죠. 그거는 시장까지 포함한 그렇죠. 거라고 본 거군요. 그렇게 우리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수뇌부라는 표현을 집어넣음으로써 어. 근데 문제는 그 법정에서도 그렇고 예. 나중에 이제 판결문 나오기 전입니다. 이게 네네. 법정에서도 그 수뇌부를 누구다라고 지칭하지 않았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죠. 네. 그냥 성남시 수뇌부. 근데 우리가 딱 떠오를 때 성남시 수뇌부 하면 그 당시에 성남시장은 이재명이고 그의 그렇죠. 최측근이 김용과 정진상이니까 그렇죠. 네. 아 수뇌부다. 그 수뇌부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이런 식입니다. 이게 실제로 법정에서 재판장이 말한 건데 네. 피고인은 공사에서 실질적 책임자로서 이거 유동규입니다. 네.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실질적 책임자로 민간업자 사이에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고 네. 오히려 배임을 주도한 걸로 보인다.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한 위치가 아니었고 수뇌부가 결정한 데 중간 관리자 역할한 점이 있다라고 네. 적어놓은 거예요. 앵커 지금 이거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앵커께서? 그럼 관련이 있다라고 있다라고 읽을 수도 보이죠.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이 취재를 하고 이거를 보도한 당사자들,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는 예, 겁니다. 네. 물론 재판장이 더 명징하게 얘기해줬다면 좋았을 거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네.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고지점을 포인트로 본 저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근데 절대 다수의 진보와 보수 매체들은 수뇌부를 포인트로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수뇌부를 단정짓지 않은 상황에서 예. 연결고리를 직접적으로 이재명을 언급한 지점,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언급된 지점이 네네네네.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거였어요. 유착관계를 모른다, 자유롭게 결정했다. 모르고 한 결정이었다. 그렇죠. 인지하지 못했다. 유착관계를 모른다라는 상황에서 네. 요거는 혐의를 명징하게 벗어나게
해주는 그렇죠. 단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 문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 실제로는 나중에 판결문 나온 거 보면 이게 예, 예. 740페이지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 판결문 나오기 전까지의 과정도 오래 걸렸고 예. 오래 걸리는 상황 속에서 뭐가 맞냐 설명 자료조차도 판결문에서 막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의 경험치에 준 거에서 자기가 취재한 바에 따라서 자기의 언론사의 그 걸어온 길에 따라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회사는 오마이뉴스, 제가 속한 오마이뉴스는 저를 믿었습니다. 네. 왜? 제가 제일 오래 봤고 어. 꾸준히 취재했으니까 예. 너의 선택이 맞다고 보고 저는 그걸 밀어붙였어요. 어. 제 머릿속에서는 제가 이 취재가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선고가 나기 전까지 네. 제 머릿속에서 이 포인트는 딱 하나였어요. 몇 예. 년 동안의 포인트는 하나였어요. 네. 이재명과의 연관성. 네네. 근데 그 순간 그 제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해서 그게 3년 반 만에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라는 게 나온 겁니다. 나는 확신을 했지만 그게 실현이 되는 순간 안도감이 그렇죠. 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아. 그 법정에서 저는 나오자마자 예, 예. 속보로 이재명과의 연관성 없다고 저는 쳤던 겁니다. 근데 어. 왜 너만 없다 그래? 왜 수뇌부 왜 나오는데 너만 없어? 예. 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그랬군요. 엄청 힘들었죠. 확실히 네. 대장동 일타 기자는 다릅니다. 네. 아, 또 그리고 또 아 그리고 또 그 연어 파티 보도도 기자님 네, 단독이었잖아요. 네, 단독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뭐 특종을 만들어내고 계신데 이런 법조 특종을 만드는 뭐 기자님만의 어떤 비결 같은 게 있으세요? 비결 없습니다. 그냥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네네.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잘 하려면 네. 오래 보고 꾸준히 보고 좋아하고 관심 갖고 연구하고 취재하고 사람 만나고 그리고 기사로 써야 됩니다. 전공법밖에 없다.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예. 다만 대북송금 사건도 그렇고 네. 요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공통점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다 재판이었어요.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높았죠. 대통령 네네. 되기 전부터의 정치인 이재명과 연관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참 개인적으로는 참 뭐랄까요 역할이 부여됐던 게 대장동 사건 때문에 들어왔지만 자연스럽게 정치인 이재명과의 연관되는 5개의 재판을 다 보게 됐어요. 예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 법조 기자로서 모든 이 대통령 관련된 재판을 다 보고 있는 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안 보는 재판까지도 저는 그냥 가서 그냥 계속 봤어요. 그게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게 대북송금 사건에서의 뭐 술파티 단독 보도라든지 네. 뭐 최근에 뭐 1,800원 소주값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단독 보도를 하게 예. 됐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그림이 보이게 됐고 네. 아 그렇게 하다 보니 예. 목표가 명징한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네. 순간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네네네. 결과들이 이 과정 속에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행동들을 벌였는지가 조금씩 조각들이 모여지더라고요. 네. 그걸 기사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뭐 지금 SNS에서는 정말 유명한 법조 기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7천억 환수, 뭐 항소 포기, 뭐 이런 논평들을 쏟아내던데 현장에서 그런 뭐 어떤 흐름들을 보면 좀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우리 네네. 앵커께? 그 유명한 그 법조 기자라고 칭해지는 그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기자들 예. 중에 방송 쪽 매체 중에서도 특히 몇 분들 계신데 네. 제가 법조 기자를 하면서 대장동 재판, 대북송금 재판, 뭐 여러 선거법 재판 많이 들어갔잖아요. 계속 네네. 들어왔잖아요. 예. 그분들 한 번도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법정에서. 어. 그러니 내가 드리고 싶은 네. 얘기는 뭐냐면요. 예. 아마 녹취록 같은 거 구해가지고 예. 보고 연구하고 검찰 쪽 소스 받아가지고 그렇게 썰 푸는 거겠죠. 네. 근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장에 와서 보세요. 현장에 와서 보지 않고 자꾸 썰 풀면서 이게 맞다. 검찰에서 그렇게 전달해주는 공소사실 그게 옛날엔 통했어요. 네. 검찰에서 전달해주는 공소사실 바탕으로 해서 단독과 특종 달고 해가지고 그렇죠. 보도했습니다. 그게 네네. 통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또 그 소스가 오염돼 있는 경우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문제는 그렇죠. 그거였어요. 그게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도 다분했습니다. 네. 근데 법정에 나와서 이 공판 중심주의의 상황에서 요 상황들을 취재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사로 쓰면 네.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데 예. 그 버릇을 고치질 못하고 네. 여전히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반한 흘리는 것 툭툭툭 던지면서 쉽게 일한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말해주고 싶어요. 오시라고. 와서 보라. 예. 꾸준히 보라. 그렇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아, 봐야 됩니다. 예, 와서 봐야 글은 되는데 다릅니다. 예, 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다. 그런데 뭐 정작 1심 본질보다 이제 그 환수금, 항소 포기
만 기사로 굉장히 넘쳐나고 있어요. 그 방금 네네. 우리 앵커께서 네네. 말씀하신 내용이랑 좀 비슷해요. 예예. 왜 자꾸 뭐 대장동 항소 포기 예. 7천억 이런 이야기들이 왜 더 집중돼서 나오냐? 네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검찰로부터 나오는 검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취재가 쉬워요. 네.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인데 검찰에서 하나씩 이 공소사실 발표하는 내용들 그리고 검찰에서 뭔가 반박하는 내용들 소위 말하는 검찰의 내부망이라 불리는 이프로스 이런데 네네네. 그대로 검사들의 반발이 막 올라오잖아요. 예. 소위 말하는 그 항소 포기 사태 이후에 네. 검찰에서 막 반응이 올라와요. 그거 예. 그냥 컨트롤 C 해가지고 네. V에서 기사화해서 만들면 네네. 특종되는 거예요. 되게 뭐 나쁘게 쉽게 가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게 너무 공소사실과 결부돼 있고 네. 그리고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죠. 단어들이 솔직히 저도 네. 처음 봤을 때 항소 탁 꽂히더라고요. 항소 포기 예. 사태 네. 그리고 7천억 어. 이거 환수 불가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 7천억이 정말로 맞는지 네. 그리고 이게 정말로 항소 포기의 의미가 맞는지 예. 기자라면 네네. 특히 이걸 취재하는 당사자라면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7천억의 진실이 거의 8천억에 육박해요. 그렇죠. 7,800억 네, 맞습니다. 이 정도. 예. 이 금액이 과연 맞을까라는 의심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검찰에서 공소사실 이렇게 붙였으니까 맞겠지. 그렇죠. 검찰에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검찰에서 7,800억 환수 못한다는데 네. 설마 헛소리겠어? 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늘 이해했는데 요즘에는 거기에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긴 했어요. 바로 그런 네. 거예요. 네. 기존에는 그게 다 특종이었어요. 예. 근데 이 레거시 미디어라고 속한 어마이뉴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CBS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레거시 미디어에 속한 매체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의심해야 되는데 네. 특히 법조기자단 저도 법조기자단에 속해 있지만 아쉬워요. 아쉽다. 아쉬워요.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음. 의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워딩, 그러니까 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 사태라는 단어를 보통 기자들이 쓸 그렇죠. 때는 어떤 그 기준이 있을 텐데 이거를 사태로 규정하는 거는 어떤 기준에서? 제가 우리 앵커께 한번 좀 여쭈겠습니다. 네네. 사태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위기감이 그렇죠. 몰려오죠. 묵직하죠. 어. 우리가 보통 사태라고 하면은 예. 제가 고민해봤어요. 사태는 언제 기사를 썼지? 북핵 사태, 오. 중동 사태, 그렇죠. 네, 이슬람 테러 사태. 맞아요. 이런 묵직한 사태예요. 당장 막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럼요. 막 예. 진짜 참사과 폭탄 테러가 이어지고 막 사태가 이어지고 예. 막 IMF의 금융부실 사태. 리먼 사태. 그렇죠. 그렇죠. 리먼 브라더스 막 사태. 맞아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네. 정말 막 재난이 일어나고 참사가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걸 핵폭탄 터질 때 사태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지금 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항소심 포기 사태 포기를 사태라고 표현을. 그렇게 네. 표현하는 언론들이 예. 있는 거예요. 네네. 문제는 그 심각할 수 있죠. 심각할 수 있는데 네. 사태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기까지 네. 과연 이 사태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했고 요 사태를 쓸 만큼의 검증을 거쳤냐고 묻고 네. 싶은 거예요. 예. 지금 진보지라고 불리는 매체들조차도 네. 그 사태라는 두 글자를 박아 넣으면서 이 사안을 키우고 있어요. 그냥 다들 쓰니까 관성적으로 쓰는 면도 그러니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게 네. 가장 아쉬운 거예요. 예, 그게 예. 이게 과연 옳을까? 왜 의심하지 않고 왜 취재하지 않고 왜 컨트롤 CV 하죠? 네네. 이게 지금 우리 법조기자단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조기자단 대부분이 아직도 이런 워딩을 쓰고 있는데 네.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혼자만 이런 외침을 하면 좀 외롭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냥 외롭진 않고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랄까요? 그냥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내 갈 길 간다. 네, 그냥 이제 어느 순간 예. 이제 물론 이제 우리 다 제 옆자리에 막 조선일보 있고 제 뒤에 TV조선 있고 제 옆에 연합뉴스 있고 막 여러 신문사들과 예. 방송 매체들과 함께 저도 거기서 아둥바둥 되고 있는데 거기가 직장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이제 우리 서초동의 그 법조 기자실인데 그렇죠. 그냥 다들 아둥바둥 되고 있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경 쓰기 시작하면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보도를 했을까?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면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은 예. 아쉬운 점은 정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태라고 언급할 정도의 항소심 포기 논란 요게 있는 상황이면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정말로 7천억이 이게 맞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이거에 반대급부에 있는 정영학 녹취록 조작 사태 이거야말로 진짜 사태인데 예.
요거에 대해서는 왜 관심 갖지 않는 걸까? 진짜 기자들은 취재에 대한 욕심과 특종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각별하기 때문에 네. 이거 조금만 욕심내면은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남들과는 다른 평가를 받거든요. 네네네. 왜 욕심을 안 낼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애써 외면하는 면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걸 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할 예, 예. 수는 없지만 네네네. 다만 모두가 검찰발의 소스에 연합뉴스에서 나오는 그 멘트에 휘둘려서 컨트롤 CV 하고 있는데 네. 한 걸음만 더 들어가고 시각을 조금만 반대로 해라. 그러면은 뭐 제가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단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쏟아집니다. 제가 최근에 8개의 기사를 썼는데 2주 네네. 동안 네. 그중에 6개가 단독이에요. 오. 이게 그냥 내가 원해서 단독이 된 게 아니라 예, 그냥 예. 자연스럽게 단독들이 쏟아져. 단독이 단독을 물고 들어가요. 왜냐면 김 기자만 쓰니까 단독일 수밖에 없는 이제는 거죠. 이제 그런 처음에 예를 네. 들어서 대북송금 사태에서의 술 파티는 저만 써가지고 단독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의 단독들은 조금 더 결이 다른 네. 단독이 단독을 물어다주는.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보자들이 네네. 요 기사만큼은 김종훈에게 줘야 된다는 하나의 태제와 인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뤄준다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팩트만 예. 전달했을 때 이 친구의 기사가 기대했던 만큼 이상의 결과를 내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결과들이 이어지니까 네네. 그래서 요 조금만 생각을 더 깊이 하고 달리 보면 단독이 단독을 물어다줍니다. 네네네. 이거는 뭐 수많은 기자 준비생이나 그럼요. 현지 모두에게 기자들한테도 도움이 통용되는, 되는 네. 얘기가 되겠네요. 네, 모두에게 통용됩니다. 꼭 법조 출입만이 그럼요. 아니더라도. 그럼요. 그렇군요. 자, 우리 뭐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최근에 부장검사한테 문자를 받으셨다고요. 네. 좋은 내용이었어요? 아니면 무서운 내용이었어요? 앵커님 혹시 수사기관에 예, 그 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은 검사한테 예. 혹시 문자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거 너무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예전에 한번 어떤 그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네, 과정에서 작물을 잘못 그러시구나. 제가 사는 바람에 네. 근데 제가 잘 쓰다가 팔았는데 네. 작물 합의로 그게 제가 몰려가지고 연락을 받은 적이 어디서요? 있어요. 경찰서에서. 경찰. 그때 저 너무 놀랐잖아요. 그렇죠. 너무 무섭고. 그렇죠. 예.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죠. 경찰한테 연락을 받아도 저 너무 무서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바짝 쫄아요. 맞아요. 뭐 심한 말기로 바짝 쫄는데 예, 예. 대한민국의 중앙지검의 특수부 출신의 옛날에 공안검사입니다. 예, 예. 공안검사가 그것도 부장검사예요. 듣기만 해도 부장검사가 무섭네요. 네. 금요일 날 저녁, 일요일 밤에 네. 2번에 걸쳐서 683자의 문자와 네. 682자와 203자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예, 예. 그리고 그거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있었냐? 강한 유감. 강한 유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적혀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거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할 분들도 많겠지만 예. 저처럼 소시민은 네. 굉장히 이 스몰 마인드로 인생을 길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예. 쉽지 않아요. 근데 무서우셨어요? 그럼요. 저도 그래요? 취재하고 있는 저도 사람인데 네. 대한민국의 부장검사가 네. 권력의 최중심부에 섰던 부장검사가 네.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문자를 그렇게 장문으로 2번에 걸쳐서 일요일 밤에 업무 시간도 아닌데 그렇죠. 금요일 밤이면 퇴근 이후일 퇴근 텐데 이후에 공무원이니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늦은 밤은 아니었어요. 예, 예. 이른 저녁이었는데 어쨌건 뭐. 그리고 일요일 밤에 네. 보내온 거예요. 두 2번에 걸쳐서. 와. 쫄죠. 네. 근데 그러지 않은 척 할 뿐이에요. 왜냐면은 나는 내가 왜곡한 거 없고 내가 그렇죠. 취재하고 팩트를 전달해서 이 의미를 여러 교차 검증을 통해서 했으니까 네. 그냥 간 겁니다. 근데 다만 저한테 그 문자를 보낸 그 2번의 장문을 보낸 그 검사가 인물. 누구냐? 네. 누구예요? 엄희준 검사입니다. 엄희준 검사. 엄희준 검사가 얼마나 유명한 대한민국의 손에 꼽히는 2천여 명의 검사 중에 제일 유명한 아마 검사 출신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 윤석열 씨, 전 대통령 윤석열 씨고 네. 그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마 엄희준 검사일 거라고 저는 그다음이에요. 요근래 왜냐 이 엄희준 검사가 예. 큰 사건으로 이 특수부 사건으로 유명한데 네. 가장 결정적으로 뭐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정도의 국무총리를 좌지우지할. 그 정도의 급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 또 뭐가 있냐? 최근에 대장동 사건 후에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된 게 특검으로 간 쿠팡 수사부만 사건의 예. 당사자입니다. 맞아요. 그 기억납니다. 부천지청장에서 맞아요. 예. 그 눈물의 맞아요. 그 검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얘기했던 그 위에 맞아요. 가장 위에 정점에 선 사람이 어미중 검사. 그 눈물 흘릴 때 옆에 앉아 있지 않았던가요? 맞습니다. 아, 약간 체격 좋고 기억납니다. 그분 예. 그분이 저한테 강한 유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 두 번을 보낸 거예요. 강한 유감을 표명한 그 특종 기사 그 그렇죠. 내용이 뭐였어요? 대체 뭔데 그렇게 유감을 표명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검찰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왜 부담이 되냐면요. 이 대장동 사건이라고 소위 불리는 이 대장동 사건의 가장 근간이 된 공소 사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인 이재명을 잡기 위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출발점은 성남시가 알아서 대장동 일당에게 네. 이문을 몰아줬다는 게 혐의의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남시를 이끌었던 이재명이 자기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예. 대장동이라는 걸 개발하는데 네. 이 업자들에게 수천억의 이문을 몰아줬다는 게 핵심이 이게 바로 그렇죠. 배임이고 이게 뇌물 사건의 기초가 된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네. 요 사건의 기초를 만든 게 정영학이라는 그 회계사, 네. 이 개발업자 중에 이 모든 설계를 한 기초 설계를 한 예. 정영학 씨가 네. 2012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우리 앵커님처럼 저랑 이렇게 대화하는 요거를 임의로 네. 녹음을 막 다 했어요. 전화도 녹음하고 그냥 일상 대화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10년 동안의 기록이니까. 기록의 달인이네요. 그렇죠. 그냥 네. 자기도 모르는 어느 순간 막 잘 때도 녹음하고 막 골프 칠 때도 녹음하고 그런 막 그래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자기도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그냥 예.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네네. 근데 요 기록으로 남긴 걸 어떻게 했냐? 이 수사가 대장동 논란이 불거졌을 때 수사가 불거지니까 요거를 요 모든 임의대로 막 녹음했던 요 기록을 다 들고 원본 파일을 들고 사설 이 녹취 사무소에 찾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속기사 사무소에 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가서 이걸 다 풀어요. 예. 이게 A4 용지로 10포인트로 13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아, 1300페이지가 거기서 나온 얘기군요. 맞습니다. 아. 그 넘어가는 자료가 네. 거기에 지난 대장동 개발 과정이 10년 동안의 임의대로 녹음된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예.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기초적인 자료들이 다 쌓여 있으니까 네네. 거기에 심지어 정영학 씨가 어떻게 했냐 해설까지 붙여놨어요. 녹취를 풀면서 예. 이건 누구고. 네. 그래서 이게 정말로 기초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정영학 녹취록이라 불린 겁니다. 이게 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네네네. 공소 사실이 됐고 네네네. 이게 검찰에 수사가 들어오니까 정영학 씨가 변호인과 함께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9월과 10월에 이 녹취 파일과 녹취 원본 음성을 들고 네. 녹취록과 함께 검찰에 찾아갑니다. 예. 이게 사건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제출을 해요. 네네.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이 탄생한 거예요. 예. 근데 검찰에서 정영학의 녹취록만 보면 이만큼 두꺼우니까 예. 이거 가지고는 솔직히 의심이 되니까 그 원본 음성 파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했어요. 다시 속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검찰 소속, 예. 수사기관 소속의 속기사들을 동원해서 예. 그 녹음 파일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듣고 재타이핑을 그렇죠. 한 거죠. 검찰발 정영학 녹취록을 또 만든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줬던 건 법원에서도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예. 정영학의 원본 녹취록. 사설 녹취록.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근간입니다. 예. 그리고 검찰에서 만든 정영학 녹취록. 네. 그런데 문제는 네.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1심 판결이 나고 나서 이 녹취록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 검찰에서 생산한 녹취록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예. 약간의 문구들이 좀 차이가 난다는 건 알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이 취재를 오래 하니까 저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예. 1심 판결 나고 나서 사실은 이렇다면서 그 사실은 이만큼 문건이 저한테 이제 제가 입수를 했는데 그 문건 속에서 찾아보니까 검찰에서 녹취록을 손댔다는 그 내용의 의문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 제보자는 누군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우겠습니다. 근데 예. 다만 저한테 제보를 한 이유는 네네. 그간에 이 사건을 가장 오래 취재했다는 그리고 가장 팩트만 전달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잘 달아줄 거라는 생각으로 예. 제보를 받은 겁니다. 어. 저한테만 왔어요. 예. 그러니 이제 이 특종이 나온 거죠. 그래서 네. 제가 그 비교 분석을 했는데 예. 비교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정영학의 녹취록과 일반 검찰에서 생산했던 녹취록이 비교가 있다는 건 이미 법원에서 몇 번 현실된 네.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틀어진 적도 있어요. 네. 근데 모르는 내용이 거기에 하나가 딱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예. 가장 중요한 이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치인 이재명을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배임 이전에 뇌물이 존재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이 사건에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배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뭔가 돈을 이득이,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전에 사전 작업들이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바로 뇌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돈이 오간 첫 시점이 2013년이거든요. 13년. 2013년에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처음에 초기에만 만들어질 예, 예. 때 유착 관계가 형성됐을 때가 2013년인데 네네. 그때 돈이 건너졌다는 혐의예요. 네. 근데 검찰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예. 요거를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정진상 실장, 네. 김용 부원장 두 사람을 통해서 연결고리 브릿지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브릿지가 연결이 돼서 이 정진상과 김용은 특히 김용 같은 경우는 1심과 2심에서 구속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관계인들의 피고인들의 증언, 법정 증언, 진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정영학 녹취록이에요.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 정황 증거들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 과정에서 발견한 게 뭐냐? 네. 정영학의 녹취록이 기존에 두 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2013년 5월 16일에 4월 달에 돈을 9천만 원을 남욱이라는 그 사람이 변호사죠. 대장동 개발업자가 예. 유동규에게 9천만 원을 4월 16일에 전달을 합니다. 예. 전달을 하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한 달 뒤에 남욱이 정영학에게 통화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 전달됐을 9천만 원에 전달됐을 최초에 이게 초기 자금 뇌물로 전달했을 때 그 상황이에요. 네. 통화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아씨 원래 1억 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9천만 원밖에 못 줘가지고 그걸 막 유동규가 막 화내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막 얘기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대화 속에서 검찰에서 생산한 녹취록 속에 재창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글자. 이 재창형이 초기 사업자인데 나중에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예. 그 돈 초반에 그 9천만 원을 마련했던 한 명이에요. 네. 정영학 3천, 남욱 3천, 예. 재창형, 정재창이랑 세 명이 9천만 원을 만드는데 네네. 요 재창형이란 말을 유동규가 그 현장에서 해요. 예. 그거를 이제 정영학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예. 그 내용이 녹취록이 네. 정영학의 원본 녹취록에도 재창형이라고 돼 있었어요. 재창형이라고 타이핑이 돼 있었고. 타이핑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검찰. 검찰 녹취록에 네. 이게 재창형이 실장님으로 된 거예요. 실장님? 세 글자로 바뀐 겁니다. 재창형이 어떻게 재창형이 실장님으로 되죠? 실장님으로 됐어요. 예. 재창형이 실장님으로. 네. 이게 1300페이지가 넘는 녹취록에서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 예. 2013년 그 4월 16일에 돈 전달됐을 때의 상황이 왜 중요하냐? 검찰의 공소사실의 초기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뇌물 사건에. 예. 거기에서 요 연결고리를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이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재창형이 실장 정진상 실장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물론 정진상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근데 예. 대장동 사건에서 실장은 딱 한 명입니다. 그렇죠. 정진상이에요. 성남시.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취재 과정 속에서 이게 취재 과정에서 검찰발 녹취록이 그러니까 따로 만든 그 검찰발 녹취록이 바뀐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2021년에 정영학이 이거 녹취록을 들고 갔을 때 그 검찰 1기팀 그러니까 최초의 수사팀이 2번 바뀝니다. 한 번 예. 바뀌어요. 중간에. 예. 왜 바뀌냐? 네. 문재인 정권 시절에 2021년에 검찰에서 수사팀을 만듭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네. 근데 22년에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나서 수사팀이 싹 깔려요. 전부 다 바뀝니다. 그 수사팀이 2기 수사팀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게 22년 여름입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가 왕왕이 있어요? 없는 경우예요? 없죠.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 예. 수사팀 부장검사 싹 바뀌고 그냥 전체 인원이 싹 바뀌어요. 딱 한 명 살아남습니다. 하필 그게 또 윤석열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시 성남시장이고 그때는 이제 민주당 후보였죠. 아, 민주당 그렇죠. 대표고 그 사람에 대한 건이 팀이 싹 바뀌었다. 싹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 한두 명 바뀐 수준이 아니라 수십 명의 검사들이 바뀌어요. 이게 진보 정권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반대파에서 가만두지 않을 일 아닌가요? 난리 날 일이에요. 난리 날 일인데 이 과정에서 바뀌었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더 강조해서 드리냐? 네. 기존의 녹취록이 우리 앵커께서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정영학의 녹취록이 있었고 검찰의 녹취록이 1기 수사팀에서 만든 녹취록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도 손을 대는 흔적들이 예.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보도를 했어요. 네네. 없는 단어들을 집어넣은 예를 들어서 네. 뭐 위례신도시라는 단어가 원래 없었는데 여기다 막 윗 어르신들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막 바꿨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다 차차차더라고. 예. 제가 가장 포인트로 잡은 게 뭐냐면은 기존의 녹취록 2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가 2기 수사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번에 지금 제 보도의 가장 핵심은 2기 수사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원래 녹취록이 2개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 하나가 더 있어요. 어.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이기 수사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재창이형이라는 단어를 실장님으로 바꾼 녹취록을 네. 그것만 이기 수사팀에서 생산했습니다. 완전히 오염되고 왜곡된 거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게 차라리 예. 제가 우리 앵커께 다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예. 뭐냐면요. 1300페이지가 넘는 녹취록이 2개가 존재해요. 네. 그러면은 이기 수사팀에서 못 믿겠다면서 또 하나 생산할 거면 1300페이지를 또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생산하는 게 아니라 네. 요것만 콕 집어서 생산. 필요한 것만. 그것만. 취사 선택을 한 거네요. 네. 물론 몇 개 생산했는지 모릅니다. 네. 제가 확보한 내용 문건 속에서는 요것만 이기 수사팀에서 만든 거였어요. 예.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재창이 형이 실장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2013년에 뇌물의 공소 사실의 기초가 된 거예요. 예. 요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과의 연결고리가 이어진 거예요. 네. 실제로 기소됐어요. 그랬죠. 증거 자료로 제출됐고 이기 수사팀에서 그 이기 수사팀의 책임자가 누구였냐? 네. 어미준 검사입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어미준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미준 예. 검사의 이름으로 된 증거 자료, 네. 그러니까 그 이 증거 방금 말씀드린 이 녹취록이 법원에 제출이 돼요. 예. 검사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냐? 증거 기록이라고 딱 써 있고 네. 검사 어미준, 네. 피고인 1 이재명, 피고인 2 정진상 네.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건을 보고 법원에 제출됐어요. 증거 자료 진짜 제출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단독 기사를 쓴 거예요. 이거 예. 어미준이 제출했다. 네네네. 그랬더니 어미준 검사한테 제가 반론을 받아야 되니까 전화를 드렸죠. 안 받아. 정중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연락 안 와요. 네. 근데 첫 번째 보도, 그 녹취록 3개에 대한 조작 의혹 보도, 그리고 두 번째 보도가 그 어미준 검사가 방금 길게 말씀드린 그 내용을 네. 법원에 제출했다. 어미준 검사 이름으로 냈다라고 예. 했더니 이 보도가 14일에 오전에 6시 59분에 나갔는데 이로부터 12시간이 지난 그날 저녁 금요일 저녁에 예.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 연락이 왔을 때 강한 유감 그게 그 왔을 문자예요. 때 좀 떨리기도 했지만 약간 그럼요. 쾌감도 쾌감도 있었을 것 느껴지죠. 같은데. 다 반론이 왔으니까. 근데 저는 걸렸다. 친절하게 네. 다 반론해드렸어요. 근데 예. 이 과정에서 어미준 검사가 오히려 먼저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기 수사팀이 만들었던 거는 취재 과정 속에서 확인을 했는데 네. 어미준 검사가 저한테 뭐라고 반론을 요청했냐. 예. 지금 이런 의혹들이 다 있는 상황 속에서 어미준 검사의 의혹이 참으로 저는 참으로 안타까웠던 게 그 의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검찰은 당시 여러 명의 속기사들에게 녹취를 의뢰했고 예. 속기사들은 각자를 강조하더라고요. 각자 들리는 대로 이를 활자화하였으며 예. 재판 과정에서 위 속기록의 정확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녹취록뿐만 아니라 예. 녹음 파일까지 모두 법정에 제출한 바 검사가 해당 속기록을 고의로 조작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포인트는 어미준 검사가 저한테 보낸 문자의 포인트는 각자 속기사들을 각자를 코테이션을 줘가지고 강조했어요. 복수의 속기사한테 의뢰를 했고 그 사람들이 각자 들리는 대로 법원에 제출을 그걸 받아서 제출했대. 제출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우리 검사님들께서 그게 안 들려가지고 그게 안 들려서 그거를 다 아니 그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각자 들리는 대로 그걸 검증도 안 하고 예. 법원에 증거 자료를 내요. 근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그 증거 자료 속에서 내용들이 재창이 형이 실장님으로 바뀌어 있어? 결정적인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막 없는 단어가 그 초반에 청취불 논문 가장 논란이 된 또 두 번째 내용이 예. 점점점으로 들리기는 위례 신도시로 들려요. 네. 근데 이게 발음을 빨리 하다 보니까 네. 남욱이 발음을 빨리 하다 보니까 점점점으로 이 속기사가 안 들린다. 안 들린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 안 들린다는 표현을 이 위례 신도시를 with 어르신들로 바꿉니다. with 어르신들. 이거는 마치 바이든 날리면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with 어르신들이 누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성남시 이 대장동 사건에서 진짜 가장 멋지다. 결정적인 게 높은 사람이 수뇌부라는 그 구성원이잖아. with 그게 어르신. 어르신들이에요. 네.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검사가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니까.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의심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속기사가 들리는 대로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대. 이거를 저한테 683이자로 해서 예. 금요일 저녁에 반론이라고 나한테 보내온 거예요. 강한 유감이라면서. 예. 왜?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 없이 했다. 근데 네. 저는 여기에 대한 제 반론을 드리면 예. 검증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영학의 의견서 원본, 그 다음에 1차 수사팀의 녹취록, 네. 2차 수사팀의 녹취록을 보고 심지어 어디까지 봤냐? 이 원본 음성 파일 있잖아요. 네네. 들었습니다. 오. 나만 들었냐? 제 와이프도 들려줬어요. 예. 그리고 우리 회사 관계자들도 다 들려줬어요. 예.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이 사람 모르는 분에게 이 재창이 형 뭐 실장님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뭐로 들리세요? 네. 했을 때 열에 10명, 100에 100이 재창이 형으로 듣습니다. 이거는 전 국민 듣기 평가를 한번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너무나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냥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어미준 검사가 이것도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빼박이에요. 그러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네. 각자 복수, 들리는 네. 대로 제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민준 검사가 저한테 특종을 하나 더 만들어 준 게 있어요. 어떤 이 건가요? 첫 번째 반론이 오고 네. 일요일 날 저녁에 또 재반론이 왔어요. 예. 그 재반론이 오는 과정 속에서 전혀 몰랐던 특종이 네. 하나가 더 온 게 어미준 검사가 갑자기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저한테 네네.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아니 녹취록을 관련해가지고 자기 추가로 얘기할 게 있다면서 네. 금요일 제 14일에 낸 기사 관련해가지고 아래와 같이 반론을 추가로 요청한다면서 일요일 날 저녁에 연락을 또 온 겁니다. 뭔가 금요일에 보냈고 토요일 하루 종일 부들부들 하다가 뭐 확인했죠. 뭘 확인한 거야. 그 확인한 문자 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 뭐 앞에 내용은 뭐 용의하고와 윗 어르신들의 문구는 일기 수사팀에서 인계받은 녹취록을 뭐 이미 포함되어 네.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차치하고 예. 가장 중요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네. 실장님 문구는 네. 그러니까 그 논란이 된 그 실장님 예. 문구는 네네. 반부패 3부에서 정영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속기사에게 녹취 의뢰하여 회신받은 표현 그대로 법정에 제출한 겁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 미중 검사라고 제가 예. 기사를 단독 기사에 썼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제출했다는 그 기록을 보고 네. 그러면 어미준 검사가 이 녹취록을 수사 2기 팀에서 만들어서 제출했다고 제가 단정을 짓고 쓴 겁니다. 그쵸. 그 기록을 봤으니까. 예. 근데 어미준 검사는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1부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거 알고 보니까 반부패 3부에서 했네. 반부패 3부는 또 다른 유명한 검사인 강백신 부장검사가 이끌던 팀입니다. 예. 아마 그 이틀 동안 주말 사이에 엄중 검사 겁나 고심했고 기록 머리를- 찾아봤을 거예요. 머리를 쓴다고 한 게 그렇죠. 근데 아마 쾌재를 물었을 겁니다. 왜 쾌재를 부르냐? 예. 이건 물론 제가 어미준 검사가 아니까 모르겠는데 예. 반부패 1부에서 이거를 네. 녹취록을 만들었고 생산하고 법원에 제출한 걸로 제가 기사에 썼거든요. 네네. 근데 아니야. 3부야. 3부야. 3부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또 다른 팀이거든요. 근데 3부. 네. 3부에서 이거를 만들었어. 예. 라고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네네. 반론으로 담아달래. 반론으로 담아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반론으로 담아들 수준이 넘어서는 게 네. 알아서 네. 고백을 한 겁니다. 그죠. 잘못된 조작 의심되는 녹취록을 대한민국의 중앙지검이 반부패 3부가 네. 1부가 아니라 3부가 생산을 했고 이거를 검증 없이 들리는 대로 녹취록을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했대. 제출했다. 중요한 증거로. 자백이죠. 자백이죠. 네. 그리고 3부가 했대. 그리고 그냥 내 잘못만 아니야. 그렇죠. 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책임을 거죠. 미루는 거죠. 그렇죠. 내 잘못 아니고 얘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앵커가 얘를 이게 너무 웃긴 게 네. 제가 오마이뉴스 기자로서 김종훈의 이 단독이기도 하지만 이 기사는 네. 오마이뉴스의 이름으로 나간 기사예요. 예. 그러니 이 기사가 나갈 때 저희 팀장, 부장, 국장까지 다 확인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 이건 오마이뉴스의 특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사건의 가장 킥인 네. 실장님으로 변동된 그 재창이형 그 문구가 네. 이 공소 사실의 기초 중의 기초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녹취록을 속기사에게 의뢰해서 들리는 대로 받았고 이거를 법원에 들리는 대로 제출했대. 네. 뭐 말도 안 되는. 이거는 그냥 어린 아이가 들어도 굉장히 허술한 진술이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반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웃긴 게 왜 그것만 만들었어요? 예. 물론 또 다른 거 만들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왜 그걸 콕 집어서 이기 수사팀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탄생한 그 수사팀이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라는 의심이 일단 첫 번째. 네. 기존에 2개나 있는데 어. 그리고 두 번째 만들었는데 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중앙지검의 특수부의 검사들은
이걸 검증도 없이 법원에 증거 자료로 내 네.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써가면서 수백억의 자금을 운용하는 그 검사님들이 그렇죠. 이거를 확인도 안 하고 공소사실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내.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일인데. 그렇죠. 어떻게 이걸- 책임질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자기는 아니라는 듯이 책임이 없다는 듯이 어미준 부장검사가 강백신 부장검사가 이끄는 네. 반부패 3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이- 강백신 부장검사는 억울해하지 않아요? 제가 또 들으려고 반론을 청취하려고 했는데 전화 안 받으세요. 아, 그러세요? 문자도 답도 없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러고 저에게 있구나. 또 다른 단독을 주십시오. 아, 근데 예. 강백신 검사도 네. 윤석열 사단의 너무나 유명한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엄청난 유명한 조국 전 장관의 그 수사를 진두지휘해서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랬군요. 그 사람이에요. 정경심 교수 관련된 수사를 진두지휘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윤석열 사단의 그 반부패 1부는 어미준, 반부패 3부는 강백신 둘이 쌍두마차였어요. 예. 근데 이 강백신 검사가 나중에 반부패 1부장이 됩니다. 승진했어요. 영전했어. 네네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대장동 사건이 있었고 네. 그 사이에 대장동 사건으로 파생된 기자들에 대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아시죠? 막 예, 예. 압수수색하고 예, 알아요. 뉴스타파 기자들 막 네. 경향신문 한겨레 맞아요. 막 허재현 기자 막 네. 탈탈 털었던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강백신이에요.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 후에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이후에 어디로 가냐? 네. 반부패 1부로 갑니다. 일부 돌아서 결국에는 3부에서 1부장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사건의 녹취록을 만들었다는 네. 당사자가 어미준이 저한테 폭로한 게 강백신이래. 네. 얼마나 웃겨요. 야, 이거 얘기 듣고 보니까 참.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까지 지금 제가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미중 검사한테 이제 항의도 받았고, 그렇죠. 뭐 녹취록 조작 관련 기자님의 특종, 또 네. 협박, 회유 정황 등이 뭐 이제 그 이 팀에서 터진 거예요. 최근에 그 남욱 변호사가 그 배를 가른다라는 협박을 그렇죠. 받았다. 그렇죠. 저는 이거 기사 보고 야,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그게 1심 선고 후에 예. 그 남욱 변호사가 그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지나서 네. 정진상 실장의 재판에 네. 남욱이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물론 네. 그 전에도 증인으로 나왔는데 네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1심 선고로 인해서 징역 5년을 받고 남욱이 구속된 거예요. 예. 그리고 초췌한 모습으로 네. 11월 6일인가 11월 7일이구나 예. 나왔습니다. 네네. 금요일 재판에 나왔는데 결심을 하고 온 것처럼 보였어요. 되게 초췌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네네. 자기가 그간 대장동 사건에서 이 조사를 받으면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마음의 신경 변화가 결정적으로 있었겠죠. 예. 그러면서 가장 놀란 거, 가장 회자가 된 건 그 원래 이게 배임 사건에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중간에 수사팀이 바뀌면서 뇌물 사건까지 추가가 된 겁니다. 네네네. 이재명을 겨냥하기 위해서. 예. 그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들이 필요하니까 이 증거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진술이 필요했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남욱을 데려다가 네. 추가로 뇌물 공여로 해서 체포를 해가지고 그 서울구치소에 있던 남욱을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잡혀 있는 이미 사람을. 잡혀서 구속된 사람을 체포해서 데려와서 예. 중앙지검에서 구치감이 지하 감옥에 있어요. 따로 거기서 2박 3일을 가둬놓고 예. 수십 명의 검사들이 계속 조져요. 아. 야, 이때 유동규가 2013년에 야 형들한테 돈 줬다는데 넌 몰라? 근데 모른다 그래.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그런 네.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형들한테 유동규한테 돈 준 건 맞는데 네네네. 그게 형들에게 전달. 그 형들은 누구냐?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과 김용입니다. 그렇죠. 검찰에서 특정한 건. 예, 그러겠죠. 야, 돈 줬다는데 너 돈 몰라? 유동규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다 유도 질문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근데 결국에는 남욱은 어떻게 하냐? 예. 형들 들었다고 말합니다. 법정에서도 그렇게 진술해요. 네. 이걸로 김용이 구속됩니다. 형들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형인 사람이 구속이 된 거죠. 그렇죠. 그 형 중에 한 명인 김용이 예, 예. 구속된 거예요. 네네. 정진상 기소됐고. 네. 이게 뇌물 사건의 기초입니다. 예. 그 위에 최종적인 목적지가 이재명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사이에 남욱이 구치소에서 있다가 구치감에 갇혔을 때 2박 3일 동안 있었던 일을 정진상 재판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울면서 말을 합니다. 수십 명의 검사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유동규나 검사들이 와가지고 유도신문을 하게끔 하게 했고 예. 형들이라고 말해서 그대로 따랐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없는 기억이니까 이거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을 안 했대요. 예.
근데 밤 12시에 정일권 검사가 당시 부부장 검사입니다. 바로 부장검사 바로 밑이에요. 네. 이 수사팀을 이끈 사람이에요. 예. 불러서 밤 12시에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야, 너 이거 맞아? 맞아 하면서 이거 실제로 이거 뇌물 준 거 아니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남욱 증언 그대로 표현하면 예. 배를 가른다. 너 환부를 도려낸다. 아. 라고 얘기한. 근데 남욱이 변호사예요. 변호사. 예. 대장동 개발업자지만 변호사. 이 사람이 잘못하고 이거 떠나서 예. 법의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그 남욱이 예. 그 얘기를 듣고 무너져 내렸어요. 왜냐? 협박당한 거죠. 그렇죠.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와.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환부를 도려낸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자기만 수사한다는 게 아니라 예. 자기의 주변인들 건드리겠다. 다 건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건드려요. 다 건드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다 수사가 조사를 다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욱이 결국에는 그 2박 3일의 조사 후에 진술을 형들 발언 들었다고 하면서 예. 뇌물이 거기까지 이어졌다. 이거 이재명한테 갈 거라는 그 진술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을 폭로를 한 겁니다. 예. 울면서 얘기해요. 꺾고 울어요. 네. 애들 사진 말할 때 꺾고 울어. 그래서 제가 그 재판 끝나고 이거 완전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 당사자가 누군지 얘기를 남욱이 현장에서 안 했었어요. 근데 검사가 누군지를 네. 말을 끝까지 안 하다가 예. 마지막에 재판장이 네. 이진관 부장입니다. 그 유명한 요즘에 예. 내란 재판 맡고 있는 예. 그 이진관 부장이 한덕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보통 치는 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분이 남욱에게 물어봐요. 네. 누구냐? 네. 말해라. 남욱이 말 안 하다가 울면서 말합니다. 그게 예. 정일권이라는 지금의 부장검사입니다. 예. 남양주에 있어요. 네네. 그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재판 끝나자마자 참으로 공교롭게도 제 핸드폰에 정일권 검사의 번호가 저장돼 있더라고요. 예. 나도 언제 저장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 오래 예. 취재하다 보니까 예. 언젠가 정일권 검사에게 통화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지. 네네. 나오자마자 전화했어요. 네. 받더라고요. 받겠죠. 왜냐면 모르는 번호고 그렇죠. 이 사안이 퍼지지 않았으니까 받았던 거야. 그래서 검사님, 조마뉴스의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네. 남욱 변호사가요. 법정에서 검사님 이름을 얘기하면서 배를 가른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이 좀 맞는지 궁금하고 너무 좀 충격적이라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 뇌물 사건 조사하면서 배를 가른다고 말씀하셨고 환부를 도려낸다고 하셨는데 네. 이 말씀이 맞나요? 이야기가 맞나요? 했더니 정일권 검사 목소리가 네. 착 가라앉으면서 나 끊을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술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진술을 안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정일권 검사가 그 검사의 수사 과정은 의사의 치료 과정과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 내가 배를 가른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예. 개복 알약을 먹거나 개복을 하거나 네. 환부를 도려내거나 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래서 순간 아니 개복이 네. 배를 가른다가 개복인데 같은 배를 얘기 갈았다는 표현은 안 썼대. 예. 개복이라고 썼대. 그렇게 그 얘기를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짜 묻고 싶었던 건 예. 그래서 내가 진짜 묻고 싶었던 건 거예요. 남욱이 운 포인트는 요 앞에서의 요게 아니라 예. 애들 사진이었어요.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 배 가른다고 말했다는 그 거기에 남욱이 무너진 거예요. 예. 그 검사님 근데 애들 사진 왜 보여주셨어요? 네. 라고 이걸 제가 물어봤어요. 바로. 예. 했더니 정일권 검사가 저한테 한 얘기가 포렌식 과정 속에서 애들 사진이 나왔대요. 네. 근데 이미 1년 동안 그게 구속된 시점이에요. 못 본 지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인도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애들 사진을 보여줬대. 그걸 왜 그 타이밍에? 그렇지. 그러면서 왜 배 가른다? 배 가른다 표현도 아니니까 개복이라고 말해요. 예. 말이 돼요? 그건 대한민국의 변호사를 이런 거 다 떠나서 예. 이 사람의 잘잘못을 떠나서 2박 3일 동안 그 남욱이 그 당시에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예. 그 구치감에서 그 지하 감옥에서 호디불 하나 덮고 달달 떨면서 밤 12시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수십 명의 검사들이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12시에 불려간 거야. 와. 불려간 상황 속에서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야 개복할 거야. 너 안 불어? 예. 한 거예요. 참으로 인도적입니다. 참으로 네. 인도적이고 도의적이죠.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근데 그 뒤로 정일권 검사는 아무도 기자들의 전화를 안 받고 있나 봐요. 그래요. 그 뒤로 기자님 전화도 안 받으세요? 저는 걸지 전화 않았습니다. 안 안 걸었어요. 그렇군요. 나는 그것면 족하다 싶어가지고 예. 그럼 어떻게 썼죠 바로. 그랬더니 예. 이제 제 보도가 싹 또 다 그랬군요. 난리가 났죠.
그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이제 조각조각들이 맞춰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녹취록 상황 이 상황이 방금 이 길게 말씀드린 나무의 이 상황이 이게 언제냐? 2013년에 그 9천만 원 전달됐던 그 녹취록의 그 상황이에요. 참. 그 형들에게 전달됐던 그 상황과 녹취록에 재창이 형이 실장님으로 바뀐 그 상황이 이게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참 오래도 된 이야기를 이게 풀어나가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기자들이 지금 우리 설명하는 것만 1시간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을 재판을 오래 꾸준히 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건 이렇게 재판 상황들이 길었을지라도 검찰에서 녹취록 2개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는 더 생산했고 그 생산된 녹취록이 기존의 녹취록에 재창이형에서 실장님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음성 파일까지 다 공개됐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 명징하게 검찰에서 손댔다는 게 의심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보도를 대한민국의 법조기자단이 안 해요. CBS도 안 해요. 끈기 있게 한 자만이 이런 특종을. 근데 한편으로는 나는 이거 내 거를 받아 쓰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또 다른 녹취록에 조작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발견한 건 3개 발견했는데 그 중에서 2기 수사팀이 자기들이 고백한 거는 그 실장님은 자기들이 했다고 말했어요. 내가 3개 발견했지만 3개 중에 하나를 2기 수사팀이 한 거예요. 기존에 2개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딴 거 안 했을까? 딴 거 있을 상황들이 의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취재를 해야죠. 요거만큼 명징하게 대장동 사건에 손댄 조작 정황들이 있는 게 너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은 특히 법조 기자들은 뭘 해야 될까? 그 이재명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게 2기 수사팀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취재하고 검찰의 조작 사건이 있었던 거를 밝혀내야죠. 법조 기자라면 더더욱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근데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검찰의 워딩만 받아쓰고. 그 받았으면서 그 받아쓴 워딩이 뭡니까? 항소 포기 사퇴 7,800억 환수 불가. 이거 검찰 공소 사실이에요. 이 심지어 1심에서 7,800억 내가 진짜 심한 말로 재판장이 개소리라고 하면서 무죄 줬어요. 이 배임 금액이 뭐 우리가 환수해야 될 금액이 추징 금액이 7,800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이 개발업자들이 특경가법 그러니까 이 범의 금액이 특정된 상황 속에서 검찰에서 환수해야 될 금액이 7,800에 이른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왜 특경가법에 따른 배임죄가 왜 무죄가 나왔냐? 당초에 검찰에서 공소한 그 금액 자체가 말도 안 된다. 개소리라고 치부하면서 이거를 무죄를 주고 업무상 일반 업무상 배임으로 해가지고 이걸 유죄를 준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빼버리고 요 검증 없이 검찰에서 공소사실 애초에 무시당한 그 7,800원만 계속 얘기한 거야. 그러니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1심에서 업무상 배임 금액이라고 단정한 금액은 1,182억입니다. 큰 금액이죠. 근데 7,800억과 1,182억의 간극이 너무 큰 차이죠. 7천억 차이다. 아니 6천억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6,500억 6,500억이 봐. 6,600억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지금 방금 그 나무 변호사의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인물이 있잖아요. 정영학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정영학은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게 재밌다. 정영학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정영학을 연구하고 정영학을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이 마치 영화 좀 오래된 영화인데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알죠.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연령도 80년대생 사이에서는 좀 유명한 영화인데 누가 범인이다. 그렇죠. 예. 누가 이거 진짜 주인공일까? 저는 정영학을 상당히 의심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 모든 이거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영학이 네. 이 모든 대장로 사업의 설계자입니다. 이분이 절름발이에요? 아, 그건 제가 표현할 수 없지만 예. 설계자예요. 설계자. 설계자고 예. 근데 앞선으로 나서진 않아요. 앞에서 이 사업들을 실행한 사람들이 남욱이 원래 주인공이었고 그리고 남욱을 이어받은 사람이 김만배예요. 김만배. 근데 정영학은 항상 2선 이후에 서 있어요. 배후에 있다. 그 배우란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튼 같이 사업을 했는데 2선에 있어요. 그리고 이문도 최대 이문을 갖지 않아. 두 번째, 세 번째 이문을 갖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업의 진짜 설계자는 정영학이에요. 그리고 정영학은 그 녹음 파일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녹음을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걸 들고 갔습니다. 예. 구속될 위기에 처하니까 들고 갔어. 그리고 네네네. 정영학이 최초의 검찰의 어마어마한 협조자였어요. 예. 그리고 이 공소 사실이 완성되는데 정영학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구속이 안 됐어요. 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배임 혐의, 나중에 뇌물 혐의까지 만들기 위해서 검찰에서 무슨 짓을 벌이냐, 이건 정영학의 주장인데 예. 이게 제가 지난 3월에 단독 보도한 건데 네네. 이 배임 사건의 가장 기초가 이 평당 분양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땅값이에요. 땅을 그렇죠. 확보하고 이걸 분양하는 게 여기서 이문이 쫙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평당 분양가가 1,400만 원이냐 1,500만 원이냐 이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네. 평수를 30평짜리면은 100만 원이면 3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이게 1,000가구 만 가구로 예. 들어가면은 300억 3천억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거죠. 그 100만 원인데. 네. 근데 이거를 최초에 논의하고 실제로 진행된 거는 그 당시에는 1,400만 원으로 고정이익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1,400만 원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됐고 네. 이걸로만 시트가 만들어졌다는 게 정영학의 기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분양가를 검찰에서 정영학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정영학의 주장에 따르면 그 시트지가 있는데 엑셀 파일이 있는데 네. 이게 1,4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를 자기도 그렇게 계속 알고 있었는데 예. 검찰이 남아무개 검사가 그걸 들고 와가지고 1,500만 원짜리 시트지를 내민 거예요. 야, 니들 실제로는 1,500만 원짜리도 논의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 평당 분양가 100만 원이 올라가는 거는 그 수백억의 이문이 개발업자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니들 실제로는 1,500만 원짜리 평당 분양가 만들어 놓고서 보이는 건 1,400만 원짜리로 했네. 근데 우리 찾아보니까 1,500만 원짜리도 있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럼 정영학은 이게 출처를 모르고 예. 있으니까 내가 한 줄 알고 유도된, 그러니까 정영학 표현대로라면은 조작된 증거에 의해 유도된 진술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저희가 그렇게 논의했네요. 이게 증거를 갖고 와 버리니까 우리 그러네요. 했네? 우리 했네요. 또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미 2013년 10년이 넘어간 그러니까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했다고 말하고 거기에 유도된 진술한. 근데 정영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재판이 지날수록 이거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런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미 이게 공소사실의 기초가 됐어요. 예. 그래서 법정에 나와서 계속 이거를 약간 이거를 이거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확인을 못했어요. 왜? 검찰에서 그 손댄 시트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그게 언제 나왔냐? 2024년 12월에 드디어 법원에 제출됩니다. 그럼 그게 자료로 채택이 됐어요? 채택이 됐습니다. 채택이 됐고 채택이 됐으니까 그 내용을 정영학이 드디어 그 시트를 본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그 시트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까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는 잘못됐다. 라고 법정에서 2024년 12월에 이거는 자기가 폭로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시트를 흔들었던 그 검사가 수사 1기팀이었어요. 그리고 그 검사만 살아남아서 2기팀까지 갑니다. 그 검사가 원래 스웨덴 유학 갔다가 중앙지검으로 복귀를 했는데 이 대장동 사건 집에서 완전 빠져버렸어요. 근데 정영학이 진술을 번복하고 나서 다시 재판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 검사가 변호인한테 전화를 해. 정영학의 변호인한테 계속 전화를 해요. 한번 통화 좀 합시다. 회계사님 잘 지내시나요? 근데 그 변호인이, 정영학의 변호인이 이걸 거부합니다. 사건에 영향을 끼칠까 봐. 그렇죠. 근데 2024년 12월 26일 그리고 2025년 1월 1일에 문자를 보내요. 뭐라고 문자를 보내냐? 그냥 안부 문자예요. 근데 거기에 1월 1일 날 보내. 근데 안부 문자를 보낸 거 통화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1월 1일 날 보낸 문자에 뭐라고 적혀 있냐? 변호사님 잘 계십니까? 제가 혹시 일반과 형사 공판으로 떠돈다고 저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이모티콘 표시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협박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중앙지검의 검사가 이 녹취록을 손댔다, 그러니까 이 시트를 엑셀 시트를 손댔다고 의심되는 검사가 연락이 수년 만에 와서 저를 잊으셨습니까? 나 아직 살아 있어.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 기록들을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정영학이 이걸 폭로한 상황 속에서 그 해당 검사는 왜 그랬을까? 그렇죠. 의심되죠. 이런 일들이 정영학에 벌어진 거예요. 정영학이 이거를 폭로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게 정영학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수사팀 검사 한두 명이 아니고 정말 다수가 지금 뭐 조작, 회유 정황에 계속 이렇게 연루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상황이에요. 지금 파악하고 계신데 이쯤 되면 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 자체가 그냥 조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단정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은? 다만 예. 저는 취재하는 입장에서 예, 예. 저는 조작이라는 그 두 글자가 계속 새겨져서 네. 의심이 돼요. 의심. 의혹이 생기고 조작 의심. 의혹, 의혹. 조작, 의심. 네네. 이 조작이라는 거에서 파생된 의혹과 의심이 제 가슴속에 계속 남아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고 들어야죠. 그렇죠, 당연하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조작을 시도할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궁금해야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을 엮기 위함이 아니냐까지 이제 의문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걸 예. 누가 했냐?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탄생한 반부패 1부와 3부가 그렇죠. 엄희준 검사와 강백신이 이끄는 그 수사팀에서 네. 요 녹취록을 만들었고 그리고 정영학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남욱을 불러다가 개복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 뇌물 혐의를 완성짓게거든요. 예, 예. 그 수사팀에서 했어요. 네네. 그러면 강하게 의심되잖아요. 그렇죠. 목표가 명징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유동규에게 그친 성남시의 배임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 배임이 뇌물로 넘어갑니다. 예. 그 뇌물의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종착지가 목표가 이재명이었어요. 아, 그렇죠. 너무나 명징해요. 그러니 의심되는 거죠. 네. 왜 그랬을까? 그렇죠. 자, 오마이뉴스 김정훈 기자와 함께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지금 파헤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뭐 유주얼 서스펙트 영화 이야기 나왔는데, 그렇죠. 뭐 캐릭터들 나온 김에 네. 아까 대장동 주요 일당인 정영학 이분은 뭐 설계자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나머지 남욱이나 김만배를 또 한 단어로 좀 아, 지칭하신다면, 참 이게 단어로 지칭하기에는 네, 이 사람들이 막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복합적이거든요. 아. 근데 다만 사람을 볼 때, 네. 특히 이 사건을 볼 때 중심에 놓고 봐야 될 게 뭐냐? 네. 돈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 예. 그걸 전제한 채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면 돼요. 아. 근데 다만 이 돈을 완성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영학이라는 회계사가 네. 설계자 역할을 맡았고, 그러면 필드에서 누가 대표를 뛰었냐? 이 대표를 뛴 사람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만만치 않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네네네네. 남욱과 정민용이라는 둘 다 서울의 유수의 대학을 나와서 사시를 패스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같은 과 선후배였어요. 예. 그다음에 사시도 같이 공부했고 둘 다 사시도 패스했어요. 어. 그 정도로 둘 다 변호사 똑똑한 친구들이 여기에 같이 뛰어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 모든 그림들을 완성한 건 정영학이에요. 네. 정영학이 완성했고 선수로 최초의 이거를 그러니까 설계는 정영학이 했지만 실제로 필드에서 이거를 실행한 사람들의 첫 번째 주자는 남욱입니다. 나무. 예. 근데 남욱이 자기 나쁜 얘기를 하면 자기 어릴 때 대학 시절부터 재수 시절부터 좀 이렇게 데리고 다니던 동생 뭐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 하여튼 뭐 그 두 글자 뭐 이런 예. 그런 사람 맞습니다. 예. 그게 바로 정민용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정민용도 똑똑해. 정민용도 공부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했고 네네. 심지어 정민용은 얼마나 이상한 짓까지 했냐. 네. 남욱이 정민용의 카드를 들고 가가지고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어요. 헐. 걔 신용카드를 들고 가가지고 지가 네. 막 쓰다가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네. 그런데도 그 인연을 유지하면서 정민용한테 용돈 줘가면서 정민용이 이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꽂아 넣은 사람이 네. 남욱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실행자로서 이 사업을 초반에 막 밀어붙이듯이 이끌었던 게 예. 남욱입니다. 나무. 근데 이걸 설계한 사람이 정영학이야. 정영학. 그리고 김만배. 김만배는 예. 최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로비스트였어. 그러니까 아. 김만배는 머니투데이 그 대법원에서 출입을 오래 했던 법조기자입니다. 아, 기자 출신. 기자 출신이에요. 예, 예. 굉장히 기자 오래 했어요. 오. 이거 얘기해도 되죠? 머니투데이. 어차피 유명한 그렇죠. 사실이니까. 예, 예. 서초동 바닥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자 출신이에요. 음. 근데 기사를 오래 쓰는 게 아니라 네. 기사를 잘 써서 유명한 게 아니라 발이 넓고 그리고 인맥이 두텁다. 네. 소위 말하는 이 법원에서도 대관 업무, 언론계에서도 대관 업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역할처럼 맡고 있는데 기사 거의 안 써요. 1년에 뭐 한두 편 쓸까 말까 한 기사인데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오래 있었어요. 법 전문가네요. 법 또. 전문가인데 예. 이 사람이 이제 성대 출신인데 예. 성대 출신의 법조인들의 인맥을 또 꽉 잡고 있다고 유명한 그래서 무슨 검사장 출신들과 직접 연결고리가 닿는 기자라고 네. 알려진 사람. 네네네.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해왔고. 예. 근데 이제 남욱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가 걸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속됐다가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긴 했는데 네. 이 사업 진행 과정 속에서
사법리스크가 발동해서 구속돼요. 예. 그러니 남욱을 대신할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다리만 걸치고 있던 머니투데이 기자 김만배가 네. 이 사업의 전면으로 등장합니다. 그 지분을 정재창이 갖고 있던 지분, 일종의 초기 사업자 정재창이 갖고 있던 지분을 남욱에게 넘겨주고 네. 이 사업을 기초가 다 쌓인 이 사업을 확장시키고 올리는데 네. 김만배가 역할합니다. 아. 여기서 중추적인 또 브릿지 역할을 맡았던 게 설계자 정영학이에요. 정영학. 근데 그러면 유동규는 그러면 뭐고 정민용은 뭐냐? 그렇죠. 예. 정민용은 이 남욱에 가장 가까웠던 정민용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자 유동규가 거기에 본부장이었는데 예.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리딩한 사람이 유동규인데 네. 그러니까 관측에서 예. 성남시 입장에서 예, 예. 했던 게 유동규인데 그 유동규 바로 밑에서 요 사업을 실제로 누가 선정될지 요 사업을 누가 실행할지 그 규칙을 세부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남욱의 대학 후배인 일생 동안 함께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네. 예, 여기에 예. 들어갑니다. 어떻게 내부자. 그럼 내부자로. 그러면 영화 무간도처럼 오, 영화네요, 이거 진짜.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과정에서 근데 예. 벌어진 일들이 네. 돈이 오간 거예요. 예. 그리고 유흥업소에 데려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여성들 나오는 그런 유흥업소에 데려가서 술 먹이고 예.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유동규가 막 자기의 그 집 사적으로 돈 쓰고 뭐 플렉스 한 갖고, 거죠. 예.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이 사업의 기초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로 이루어졌냐? 네. 개발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 돈을 네. 향해서 무한대로로 달려갔던 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의 초기 사업이 설계자 정영학, 네. 실행자 남욱에서 김만배, 그리고 조연으로서 역할했던 정민용, 예. 그리고 관해이 주도적인 사업을 맡았던 유동규. 아. 그래서 이 5명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다만 네.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 조우영이라는 네. 그 초반에 자금을 마련했던 이 사람 진짜 중요한 인물인데 빠졌어요. 조우영 같은 인물도 있고 네네네. 그 이외에 막 여러 뭐 50억 클럽의 멤버들 해가지고 예. 막 거기에 막 저기 옛날에 뭐 박영수 예. 그 특검이라든지 맞아요. 막 주변인들이 네.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근데 그거 다 뭐 여러 이유로 다 빠지고 예, 예. 검찰이 막 기소 안 해가지고 빠지고 별건들 기소한 상황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근데 다만 5명만 핵심적인 인물로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출발한 겁니다. 예. 이 본류 사건에서 출발해서 이게 가지 사건으로 막 뻗어나가서 50억 사건도 되고 그리고 막 위례 사건으로 퍼지고 이 대통령과 정진상, 김용까지 기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된 거군요. 이렇게 해서 넓어요 이 사건이.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워낙 오래된 사건이기도 하고 워낙 단위가 크고 그렇죠. 또 등장 인물들도 많고 그렇죠. 이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정말 이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다 걷어내고 주요 인물들만 이렇게 설명을 그렇죠. 해주시니까 좀 명확하게 그렇죠.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요 인물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렇게 돈을 유동규에게 줬을까? 그리고 얘네들이 왜 이렇게 선수들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했을까? 예, 예. 목적은 근간은 돈. 돈.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자 했던 거예요. 예. 아. 근데 거기서 막 변수들이 막 발생합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발생해요. 나중에 이거 영화로 나와도 참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밌을 거예요. 근데 예. 이제 다만 주인공을 누구로 보느냐. 아,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네. 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걸 풀어내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 영화가 막 극우 매체가 좋아하는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진보 매체가 좋아하는 영화가 될 수도 예, 있습니다. 예. 그거는 잘 만들어야 되겠고. 네,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네. 잠시 뒤에 또 해보기로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렇죠. 네. 아, 뭐가? 네. 오케이. 네. 안 먹어야겠다. 네. 아닙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어요. 네. 네. 김만배는 이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김만배는 한편으로는 김만배 스스로 그때 결심해서 자기가 이제 징역을 12년을 받았을 거예요. 네네. 예, 구형을 12년을 받고 예. 이제 나중에 이제 8년을 받는 건데 네. 선고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김만배의 발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자기도 만약에 내가 3인 성호에 동참을 했다면 예. 3명이서 호랑이를 봤다고 얘기하면은 네. 이 완성된 호랑이가 진짜 나타나는 게 3인 성호란 뜻이잖아요. 예. 자기가 만약에 초반에 그 3인 성호에 동참했다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재명은 구속됐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끼칠 거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법정에서 김만배가 마지막에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진술은 변하지 않았다. 그 진술 뭐 돈 이런 게 다 떠나서 김만배의 변하지 않은 진술은 뭐냐? 이재명은 우리를 돌봐주지 않았다. 이재명은 우리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진술입니다. 근데 이 3인 성호 실제로는 5명 중에 4명이 김만배를 제외한 4명이 유동규, 남욱, 정민용, 정영학까지 이재명과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게 공소사실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김만배만 이재명과의 연결고리 없다고 말했어요. 계속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처음부터 있고. 끝까지. 다른 뭐 이게 돈 김만배도 실제로 돈 마련해가지고 막 유동규한테 주고 막 업자들에게 막 골프 접대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김만배의 초지일관 주장이고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남욱이나 정영학은 이제 또 돌아선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명징하게 그 가장 핵심적인 그 사안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영학이 먼저 그 평당 분양과 관련돼 가지고 공소사실에 기초되는 걸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했고 그 사실대로 얘기한 거겠죠. 이제 그렇게 말을 했고 검찰이 공소사실 반대되는 얘기를 했고 이제 남욱이 1심 선고 나기 전부터 형들 발언에 대해서 먼저 밝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 형들 발언이 실제로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1심 선고 후에 배를 가른다 그 표현까지 최근에 나온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 정영학은 그 엑셀 파일 그렇죠. 그거 얘기한 거고. 조작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민용도 남욱의 후배인 정민용도 무슨 얘기를 했냐? 김용이 1심에서 5년을 받을 때 가장 결정적인 2가지 혐의가 2013년에 뇌물사건과 2022년에 8억 4,500만 원에 이 대선 자금 때문에 이 2가지 혐의 때문에 5년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둘 다 특히 이 2번째 혐의인 이 정치자금 혐의 관련해 가지고는 김용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으면 이거는 변동 불가해요. 그냥 내 핸드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이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욱과 유동규와 정민용의 진술에 의거해서 김용까지 돈이 전달됐다고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구글 타임라인이 존재하는데 자기의 진술들에 의해서 이게 배척됐어요. 자료가 너무 구글에 대한 본사에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고 미국에서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이 3사람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돈이 실제로 전달된 건 맞는데 유동규까지만 전달됐다는 게 김용의 주장이에요. 근데 유동규는 무슨 소리냐 전달됐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날따라 그 전달되는 막 상황들을 표현을 하는데 햇살이 창으로 강렬하게 들어와서 오후 5시 무렵에 몇 도 각도가 들어와서 김용이 자켓에서 돈을 박스를 넣어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막 제출하는데 구글 타임라인에서는 안 갔어. 안 갔어. 근데 그런 상황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진술로 채택이 인정됐어요. 와, 이거는 그리고 그 남욱이 뭐라고 얘기하냐? 법정에서 그 실은 돌아보니까 그 구글 타임라인이 맞아요. 그게 맞죠, 당연히. 맞아요. 그날 김용 안 왔어요. 정민용도 그 얘기를 해요. 안 왔다고. 그러면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김용은 김용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감옥에서 있다 나왔어요. 뭐가 돼? 그 대법 선고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김용은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취재하고 이 사건을 내가 오래도록 보면서 가장 많이 떠오른 사람이 물론 김용도 이 재판 과정 속에서 뭐 소위 말하는 고급 술집 가가지고 업자들이랑 술 한잔 한 거 잘못했어요. 술 한잔 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차치하더라도 그건 그거대로 저는 하면 돼요. 근데 이미 감옥에 딱 갔다 왔고. 근데 그 혐의 가장 중요한 뇌물 사건과 정치자금 관련돼 가지고 너무 배척되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남욱과 정민용조차도 그 김용의 항소심 재판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진술한 그 햇살이 몇 도로 들어오고 이 진술이 다 인정된 거예요. 그날의 공기와 온도, 그렇죠. 느낌. 근데 그거까지 다 인정됐다니까요. 구글 타임라인이 배척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자료를 구글 본사에다가 협조를 구하거나. 근데 협조를 구하고 실제로 전문가의 의뢰를 했는데 전문가의 의뢰가 내용이 더 넓지 않고 표본이 좀 부족하다.
구글 타임라인에 그 빨간 점을 네. 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예, 이거 예. 우리 손을 못 건데요. 아.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빨간 점의 연속 선상을 봤는데 하나가 튀었어요. 거기에 내가 기존에 방문했던 기록들이 거기에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에 하나가 딱 튀었어. 어, 그런 내용으로 이 증거는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민용까지도 예. 진술을 실제로 지금 번복을 번복하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럼 이제 검찰이 의존할 인물 딱 하나 남은 거 아니에요? 유동규. 유동규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시나요? 유동규는 남욱의 최근에 증언 중에 제가 남욱의 실제 이 법정에서 남욱의 증언을 네. 들었는데 남욱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때 그 말한 여러 가지 자백, 그러니까 저때는 저거 2022년에 네. 그 배가른다고 했던 그 시점입니다. 네네. 저때 말한 여러 가지 자백이 있는데 네. 이후에 유동규가 출소한 후에 저랑 대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나는 3년만 살면 된다. 음. 뭐 누가 말하냐, 뭐 잘못 알고 있다. 네. 그게 뭐 누구 이야기인지 듣지는 내가 못했지만 네. 유동규는 나는 3년만 살면 끝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대요. 예. 그 왜냐면은 유동규는 자기가 검찰에 굉장히 적극적인 진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동규가 1심 선고에서 나 유죄 받을 건 알고 있어. 네. 알고 있는데 난 3년만 살면 될 거라고 예.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녔대요. 예. 근데 3년이 바로 집행유예가 걸리는 딱 그 시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그게 뭔가 사전에 알고 뭔가 교감이 있었다는 추측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다면 그렇게 호언장담을 예. 하고 다녔는데 예. 유동규가 최근에 왜 충격을 받았냐? 네. 이 놀랐다는 표현을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을 남욱의 법정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예. 왜 그랬냐? 네. 나는 마지막까지도 3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동규가 있었는데 예. 실제로 검찰이 7년을 구형을 했는데 7년을 구형한다는 건 보통 우리가 반 이하로 감형을 받거든요. 해도 예. 그러니까 실제로 선고 나오면 7년 구형하면 3년 정도 받습니다. 실제로 보통은, 보통은 예. 반 이하로 받으니까요. 네네네. 근데 웬걸 8년 받았어. 8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그 8년 받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검찰에서 애초에 구형을 잘못했다고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 개박살을 낸 겁니다. 그렇죠. 예. 잘못했다고 개박살을 예. 낸 거예요. 이러니 여기에 따른 유동규가 마음이 완전 충격받아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법정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법정에서 남욱이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뭐냐? 유동규조차도 진실을 향해 접근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동규조차도.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동규는 잘못한 게 분명해요. 돈을 받았어. 뇌물을 받았어. 그리고 그 뇌물 받은 게 지금 사적으로 썼다는 정황들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뭐 실제로 자기 그 가까운 사실혼 관계의 와이프에게 막 뭐 포르쉐 사주고 막 이런 거 막 집 막 전세 자금으로 쓰고 그 철거업자에게 3억 보내주고 막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네. 이런 과정에서 검찰이 유동규에게 구형을 할 때 7년형을 구형하면서도 유동규가 공익제보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감안을 해달라는 식으로 그날 지난 6월 달에 결심 공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유동규가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나는 3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진짜 남욱 발언대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8년 나왔어. 배신감은 제가 감옥에 제가 구치소에 가본 적은 없지만 예. 제가 구치소를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또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단 1시간 1분 1초도 있고 싶지 않대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재벌이든 소위 말하는 쓰리꾼이든 예. 단 1분 1초도 있고 싶지 않대요. 거기서 한 걸음이라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다 한대요. 예. 근데 유동규가 지금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제 유동규까지 돌아선다면 네. 사건은 이제 어떤 국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앵커님. 궁금하네요. 그러면 네. 우리 앵커님 만약에 지금 공소 사실의 기초가 이 개발업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상당히 쌓아 올려졌어요. 그렇죠. 근데 5명 중에 원래 1대 4였는데 네네. 지금 4대 1이 됐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그럼 없어요. 유동규까지 돌아서면 네.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과의 연결고리 자체는 차치하더라도 네. 요 연결고리는 애초에 저는 이 1심 판결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동규까지 만약에 진실에 접근하는 진술을 한다면 네. 이거는 검찰이 특히 이기 수사팀이 이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소를 한 것 자체가 예. 의심되고 의문을 품어야 되는 상황이 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을 겨냥했던 그 수사에 대해서 근본적인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네. 타이밍이 도달하는 거예요.
이걸 과연 이렇게 기소할 것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네. 이 과정에서 도대체 조작 의심되는 상황들이 막 벌어졌는데 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조작 사건의 전모를 이제 들춰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점들을 좀 더 밝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지금 막 항소심 포기 사태, 네. 항소 포기 사태, 뭐 7,800억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이거 뭐 그래요. 이거 뭐 중요하죠. 네. 그래. 이건 중요한데 그 중요한 만큼 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녹취록을 손댄 조작 정황, 그렇죠. 남욱이 울면서 나한테 배를 가른다고 협박을 받았다는 그런 정황들, 그리고 이 평당 분양가에 대한 정형학의 진술, 네. 번복 예. 이런 내용들이 왜 이루어졌을까에 대한 의심과 취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요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어.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고 진실을 밝힌다면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완성됐는지 검찰에 의해서 어떻게 메이드 됐는지 네.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미 기자님은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거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호소하셨다시피 수많은 기자들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네. 그리고 제가 우리 기자님들 후배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후배 우리 동료 기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파세요. 파야만 단독과 특종이 생깁니다. 아. 파세요. 그리고 그 파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하냐? 보고 취재하고 얻고 만나고 연구하고 쓰면 됩니다. 네. 파세요. 가능해요. 시간을 투자하고 기자로서 사명감을 느끼고 네. 검찰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파세요. 됩니다. 네. 쉬워요. 어렵지 않아. 기자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기자를 향한 일타 강연이네요.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도 특정할 수 있다. 이런 건방진 소리 하면 안 되고 예, 예, 그냥 그게 근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기자님이니까 가능한 거라고 그렇진 저는 않고 생각을 그냥 하고요. 저는 이제 기자라면 우리가 네. 단독과 특종에 대한 욕심이 누구나 저는 있을 그렇죠. 거라고 봐요. 그거 하려고 그거 기자하는 하려고 거지. 기자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정말 좋은 지금 블루오션이에요. 네. 레드오션 아니에요. 오. 블루오션이라 발 담그고 헤엄치면 됩니다. 예.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또 용기를 북돋우는 말씀도 하시고, 자 우리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와 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좀 다른 분위기를 환기를 해서 이 대장동 사업 구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 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민관 합동으로 그렇죠. 화천대유 천화동인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렇죠. 있는데 네. 이게 화천대유 천화동인은 이제 한 몸인 거죠. 맞습니다. 한 몸입니다. 예.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너무 막 이렇게 사자성어 같은 단어들이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여러 조직들이 그렇죠. 나오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그러니까 이게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네. 남욱이 이 대장동 사업을 이끌 때는 네. 이런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런 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근데 남욱이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쫓겨나고 네. 감옥에 그러니까 구치소에 가고 예. 김만배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근데 김만배가 철학에 관심이 많아요. 그 동양 철학을 또 좋아해요. 이게 철학 용어더라고요. 철학 용어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뭐예요? 그거 뭐죠? 뭐죠? 그 저기 까먹었어요. 사자성어? 아니요. 아니. 이 철학서를 이 관련된 사준 아닌데 이 관련된 예. 이 인과관계가 네. 천화동인과 화천대유가 네. 그 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철학 용어로서 동양 철학 용어로서 존재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거 무협지 용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사의 진리를 예. 그 철학서에 녹여냈고 네. 김만배가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 회사는 이렇게 잘 되길 예.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화천대유라는 모회사에 자회사를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는 같은 회사예요. 김만배가 소유입니다. 근데 천화동인 2호는 김만배의 부인, 천화동인 3호는 김만배의 누나, 4호는 남욱, 5호는 정영학, 6호는 조우영, 7호는 YTN 출신의 기자 배씨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배당 금액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핵심에서 뭐냐? 김만배가 이 사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검찰은 뭐라고 하냐? 김만배의 지분이 50%거든요. 근데 49.9%인데 그 김만배의 지분의 절반을 그 이 대통령, 소위 말하는 그분에게 줬다고 주기로 약속했다고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그 금액이 바로 검찰에서 나중에
이 배임 사건을 일으킨 가장 결정적 계기라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 돈이 대선 자금으로서 그 저수지에 파킹하는 돈이 428억이라고. 네. 그거를 단정 지어 놓은 겁니다. 단정 근데 연관성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연관성 없다. 드러난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코미디 같은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네네. 이 정영학 녹취록 원본 파일 보면은 428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막 얘기를 정영학이랑 김만배랑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그 돈을 428억을 이제 주기로 한 그 정황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거를 누구에게 준다고 유동규에게 준다고 말을 해요. 예. 유동규에게 준다고 그냥 말을 하는데 네. 그 돈을 주기 위한 그 계산을 막 하잖아요. 얼마를 줘야 되는지. 예. 근데 얼마나 코미디 같냐? 막 알아서 공통비란 이게 내가 여기서 정말 단정을 줬던 게 소위 말하는 무서운 이재명이라면 이재명에게 줄 돈이라면 손 이렇게 못 대요. 네. 근데 공통비란 면목으로 막 100억 떼고 세금 알아서 떼고 유동규한테 5억을 빌려줬던 돈이 있거든요. 예. 여기다가 이자를 5억을 원금을 빌려줬는데 5억을 더 쳐가지고 10억 공제하고 아이고. 처음에는 막 700억, 800억에서 출발했던 돈이 예. 차 떼고 포 떼고 자기들이 막 떼. 네. 그래서 이걸 428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돈이 결과가 그 정영학 녹취록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걸 읽고 있으면 어떤 생각 드냐면은 네. 아니 그 무서운 그분인데 네. 검찰에서 윗 어르신들이라고 말하는 그렇죠. 그분인데 예. 이렇게 막 쏜대? 그러니까요. 내가 만약에 이재명이면 내가 이거 내 돈인데 이렇게 손댔으면 나 가만 안 둬요. 그런 생각이 녹취록 보면 든다니까요. 아, 예. 근데 뭐 형 동생하고 있고 이 사업 같이 메이드하는 과정 속에 발전 과정 속에 있던 그 분이 네. 유동규로 추정되는 상황들이 녹취록에서 계속 등장해요. 예. 유동규에게 갈 돈이라면 네. 그냥 차 떼고 포 떼고 막 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만 약속한 게 있고 실제로 네. 배당이 그렇게 높이 올라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조사는 조사를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총 사업 수익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그렇죠. 받았잖아요. 엄청나게. 1조에 달하는 네. 9,746억. 그렇죠. 와,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중 화천대유랑 천화동인이 7,884억. 그렇죠. 네, 그리고 성남 수익이 낮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도시개발공사 등이 1,830억. 네. 그러니까 화천대유랑 천화동인이 많이 가져간 거긴 맞죠, 하긴 해요. 맞죠. 그렇게 예. 막 드러나는 근데 네. 막 지금 막 7,884억이라 그래가지고 검찰이 추징해야 되는 금액이 이겁니다. 불법으로 그렇죠. 뭐 해야 불법으로 된다. 했다고 해가지고 추징한 이번에 지금 추징해야 된다고 예. 자꾸 국민의힘이나 네. 언론에서 추징을 못 한다고 말한 금이 7,884억.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죠. 못 받는 어마어마한 것처럼 돈을. 근데 하는데 문제는 이 7,884억 속에 뭐가 들어있냐? 예. 여기에 이 사람들이 초기에 1,000억이 넘는 돈을 네. 끌어와가지고 투입해서 땅을 가져와요. 땅을 매입을 하고 여기에 투입된 막 여러 자금들이 있어요. 이런 거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뇌물인데 네. 이 사업이 메이드되는 과정 속에서 빌드업되는 과정 속에서 들어갔던 그 돈들 돈들, 있잖아요. 예. 여기에 실제로 투영됐던 막 자금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예, 예. 나중에 이런 뭐 사업 초기 자금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순수하게 나온 금액이 총 사업 이익이 네. 7,884억인데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가져간 건데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예. 성남시는 1,830억만 가져갔다고 자꾸 축소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남시 성남 도계공 그렇죠. 이 넣은 돈도 얼마 안 된 것도 맞아요. 예. 왜냐하면 초기 자금 자체를 아예 안 넣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도계공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네. 20억 정도, 25억 정도를 집어넣는데 그게 1,833억이 된 거, 1,830억이 된 건데 엄청난 이문이지만 네네. 이 확정이익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했던 건 이재명 당시에 성남시장이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민관 합동 개발이라고 하는 여지까지의 사업들은 예.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아. 비율제로 했어요. 예. 그 비율제라는 건 말 그대로 이문이 나는 대로 민간 사업자와 이 공익 사업자가 관 사업자가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보통입니다. 네네. 다 실패했어요. 예. 이때까지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 당시의 부동산 경기와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 1,830억 정도만 고정이익으로 해도 많이 충분히 엄청난 이문이 날 거라고 본 거예요. 네. 이 투자 대비 비교해서. 이 당시에는 완전 부동산 경기가 그럼요. 완전 바닥이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네. 이 정도 이문이면은 엄청난 이문으로 이미 된 상황이에요. 근데 네네네. 아무도 예상 못했던 2019년에 분양 당시에 막 네. 부동산 가격이 1억짜리가 3억이 되고 어. 이런 상황이 배당금이 막 올라갑니다. 맞아요. 이거는 정말 예.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 수익이 7,884억이 이렇게까지 총 수익이 나버리는데 예. 실제 이문은 한 5천억 정도 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개발업자들이 다 가져간 게 한 네. 5천억 정도로 보면 되는데 네네. 이게 8천억으로 지금 뻥튀기 해서 그런 예, 예, 거지. 네. 근데 이 5천억으로 가져간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 뭐가 빠졌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당시에 진짜 추진하고자 했던 성남시 내에서의 1공단에 대한 공원화 네. 이게 또 몇천억입니다. 그렇죠. 요 내용, 그 다음에 서판교 터널 뚫을 때 발생하는 수백억의 돈, 예. 거기에 그리고 제반시설의 도로 상황들, 네. 이런 것들이 다 배제됐어요. 그거는 빠져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천화동인과 하천대유가 가져갔던 그 이문 속에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다 이렇게 긁어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이게 단군 일의 최대 이익이라고 얘기했던 예. 게 그 금액이 고정이익 1,830억 포함해서 5,500억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1공단 사업, 서판교 터널 그 기타 등등의 제반 사업을 통해 가지고 네. 5,500억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추가 환수를 한 거죠. 추가 환수를 예, 해서. 긁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다 이거는 추가 환수가 아니라 검찰에서 이걸 뭐라고 봤냐? 이거 다 네. 사업비다. 사업비? 사업비. 일종의 이 대장동 사업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예. 발생하는 사업비라고 다 퉁쳐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 니들이 가져간 이익은 1,830억이라고만 본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자체를 다 깡그리 무시하고 예.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이 총 개발업자들이 가져간 이익을 7,880억이라는 이 금액을 놔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다 무시해. 그러니 재판부에서 1심 판결을 내릴 때 자꾸 강조를 하는 게 이게 특경가법상 배임이 될 수가 없었던 게 7,884억을 특경가법으로 해가지고 특정한 금액을 정해가지고 이걸 다 뺏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추징을 한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법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1,180억으로 본 겁니다. 그 배임 금액이 난 게 손해가 난 게 5대5 지분으로 했을 때 성남시가 실제로는 더 가져가야 되는 게 손해가 난 게 1,180억이다. 그리고 이 손해가 나는 과정 속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유동규와 정민용이다. 라고 해서 얘네들에게 과정치를 부여한 거예요. 요런 게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프레임 전쟁에서 자꾸 밀리고 있는 게 7,880억 환수 못했다. 그리고 항소 포기 사태가 이르렀다. 이로 인해서 7,880억을 환수 못했다. 이 금액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언론의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거다. 뭐 그 언론사에서 뭐 그렇게 볼 수 있다고도 막 익스큐즈도 하는데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자꾸 여기다가 잘못된 금액을 다 환수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 우리 밖에서 걷다 보면은 막 길거리에 7,880억 환수 못했다고 써 있는데 판결문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뭐 항소심 가서 다투면은 7,880억 우리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있다라는 얘기하는데 애초에 금액이 잘못됐다니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렇구나. 근데 왜 그걸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제가 안타깝고 아쉬운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취재를 해봐라. 판결문 봐라. 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 실제로 1,100 그러니까 1심 법원에서 1,100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1,180억 정도 됩니다. 1,2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배임 금액으로서 인정된 금액이 성남시가 손해를 봤다고 그 개발업자들이 더 가져간 금액이 1,180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추징해야 될 금액이 7,880억에서 1,180억이에요. 말도 안 되는 차이죠. 말도 안 되는 차이예요. 요것만 인정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환수해야 될 금액이 요거라는 거예요. 왜 재판부도 왜 이렇게 판단했냐? 얘네들이 들어간 사업비 자체를 본 거예요. 그리고 투자 금액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잘못한 건 있긴 한데 실제 사업이 했고 대장동이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금액이 유동규 등이 잘못해가지고 만들어진 금액이 요거 보고입니다. 요거를 환수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환수하면 앞으로의 작업은 이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환수를 못하냐? 환수할 수 있어요. 민사를 통해서 하건 혹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이 초기 자본이 들어갈 때 이게 부산저축은행에서 출발했던 금액이에요. 그 부산저축은행의 금액을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이 사업자가 들고 와가지고 불법으로 대출받아서 여기다 대장동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 얘기는 또 잠시 뒤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환수 작업을 못하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취재해야 되는 게 기자들의 역할이에요. 민사로 가면 좀 오래 걸리지 않나요?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는데 형사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 민사로 가는데 오래 걸리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못한다고 단정할 수 있냐? 그렇다고 아니다. 이거를 다 7,880억으로 환수할 수 있냐? 저도 이걸 쓰는데 참 조심스러워요. 왜? 발생하지 않은 일이니까. 자꾸 우리 만약에 발생할 일을 못한다고 단정하면서 쓰고 있어요. 이거 진보 매체도 마찬가지예요. 7,880억 환수 불가라고 막 쓰고 있어요. 애초에 그 금액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할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치 못하는 것처럼 쓰고 있어. 그러면 일단 그 금액이 맞는지부터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를 환수 가능한 금액들이 판결문 통해서 무슨 금액인지 특정을 하고 네.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미래의 일이지만 방법들을 제시하는 게 기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안 해. 저는 그 7,800억 얘기를 환수를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 또한 굉장히 화가 났었고 많은 화가 국민들이 나죠. 화가 분노하는 나죠. 거예요. 화가 나죠. 예. 화가 나죠. 아. 아니 이 새끼들이 도대체 진짜 한 몇 억 넣어가지고 몇 천만 원 넣어가지고 근데 7,880억이야? 그거는 5명이? 팩트가 아니다. 팩트가 아니라니까요. 이 노란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팩트가 아니에요. 검찰에서 공소한, 기소한 내용이 7,880억 추징해야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거는 그냥 검찰에서 구형을 50년, 100년 때린 거를 주장일 환수해- 뿐인 거죠. 네. 예. 근데 그게 마치 네. 환수 못 한다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금액과 네. 아파트가 그냥 만들어지냐고요. 그렇죠. 땅은 그냥 만들어지냐고요. 맞아요. 얘네들이 뇌물 준 건 잘못인데 네네.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전무한 거예요. 그리고 판결문에서 네. 얘네들의 이 사업 자체는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1,180억을 이 배임이 이 원래대로 하면 판결문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비율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정이익을 하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5 비율에 따라서 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180억을 더 가져야 된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네네네. 그러니 그걸 나머지 봐야지. 금액은 그렇죠. 나머지 금액은 얘네 네. 그리고 성남은 이만큼 더 가져가면 되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요걸 환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1심 판결문대로라면. 아, 네. 좀 그런 점들도 우리 뭐 국민들이나 기자들도 그렇죠. 좀 그런 걸 좀 그렇죠. 보도를 해야 그렇죠. 되지 않나 뭐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7천억 환수 논란은 정말 터무니없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쯤에서 좀 딱 정리를 해보자면 대장동 사건은 의외로 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김만배 일당이 특혜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그 부분만 따지면 참 어려워요. 예. 그냥 왜냐면은 유동규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 네, 김만배나 남욱 등을 통해서 돈을 받은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혜택을 주려고 애를 썼어요. 예, 근데 그 혜택이 과연 김만배에게 그 대장동 유효했냐? 일당들에게 예. 직접적으로 갔냐? 예.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유용하게 발동됐냐? 네, 했을 때 잘 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라는 당시에 성남시장이 음. 왜 김만배가 이재명한테 공산당 빨갱이라고 자꾸 왜 얘기했냐? 그렇죠. 독할 정도로 1,830억이면 보통 끝났으면 그냥 말아야 돼. 근데 이 어떻게든 자식 더 더 가져갔다고 막 그냥 돈을 막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공으로 환수해서 예. 5,500억까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새끼 소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고 가장 보면, 결정적인 게 네네. 얘네들이 진짜 원했던 건 환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지 방식이 땅을 얘네들이 갖고 있으니까 땅을 매입해서 갖고 있으니까 이 환지 방식이 개발업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이문이 더 나요. 네. 왜냐하면 이 수용 방식은 말 그대로 그 금액을 공공 방식이기 때문에 금액을 설정한 금액대로 해가지고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환지 방식은 땅을 말 그대로 바꿔치기해서 땅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내가 개발한 거 있으면 그 옆에 땅들을 예. 이 가치 개발에 의해서 이걸 땅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 얼마나 이문이 쫙 올라가요. 그렇죠. 옆에도 같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예. 마지막까지 환지를 요청을 했어요. 아. 근데 그 환지를 마지막까지 거부해 버린 게 이재명이에요. 그냥 수용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런 상황들이 1년에 이어졌던 겁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제가 대정동 사업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저도 이제 예. 그 일반 사회부일 때 검찰에서 아니땡 불뚝에 연기 나겠냐는 생각으로 내가 들어왔었어요. 네네네. 있으니까 네. 실제로 얘네들이 이런 이문을 수천억을 차지했다고 한 걸 네. 들었으니까 예. 봤으니까 어.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이상한 상황들이 많아. 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보였던 거예요. 그럼 얘기를 잠깐 들어봐도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정말 이상한 정황들이 이상한 많이 정황들이 계속 있네요. 엿보였던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 대장동 일당 김만배,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인 김용, 정진상으로 이어지는 일부 뒷거래 흐름은 이제 포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재명 지금 뭐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은 여기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이 사업의 네. 총책임자로서 승인권자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맞습니다. 맞지만. 근데 다만 내가 결과론을 따져봤을 때 예. 그러면 이 대통령의 잘못은 뭐냐라고 제가 혼자 물어본 적 있어요. 제 네네. 스스로에게. 예. 유동규를 쓴 게 잘못입니다.
유동규를 그 자리에 임명시켜 놓은 게 이 대통령의 네.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의 가장 큰 잘못이라면 잘못이에요. 네. 패착이에요. 예, 예. 유동규라는 인간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예, 네. 본부장을 넣어서 돈을 밝히고 뇌물을 받아냈던 유동규를 그 자리에 집어넣어서 이 사업을 진두지휘하게끔 한 게 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가장 큰 패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영학 녹취록에서 등장했던 이제 그분. 네. 결론적으로 그분은 없었다라고. 그분은 자꾸 이재명이라고 뭐 몇몇 언론에서 엄청나게 떠들어댔죠. 예, 예. 진짜 엄청나게 떠들었고 이게 대선에서 그분이 윤석열이 당선되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게 그분입니다. 그분 지난 보도예요. 대선 때. 지난 대선 예, 때. 예, 예. 20대 대선. 그렇죠. 그렇죠. 그때 가장 결정적 22년 대선에서 가장 결정타를 매긴 게 이 그분이에요. 네. 근데 말이에요. 정영학의 녹취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읽고 확인하면 저는 이미 22년도부터 그분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냐. 네. 그분은 22년, 23년에 그분은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없다. 왜냐면 그냥 녹취록을 보면 네. 그분 없어요. 그리고 굳이 그분이라고 명명된 그 428억의 주인공을 굳이 따지자면 네. 그 녹취록을 보면 그냥 유동규예요. 유동규. 네. 근데 유동규가 그분이냐고 저한테 말한다면 예. 그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냥 유동규는 같이 돈을 향해서 함께 달려간 n분의 1이에요. 동업자. 그렇죠. 높은 위치에 있는 게 그렇죠. 아니고. 그래서 그 돈에 따라서 나중에 배당을 다 하거든요. 네. 그럼 자기가 역할을 했으니까 그 배당금만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정황들이 다 그 녹취록 속에 다 드러나요. 네. 근데 거기다 굳이 유동규가 받아야 될 그 일종의 지분을 예.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재명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고 윗 어르신들을 만들고 실장님이 들어가고 갑자기 그분도 나와. 이게 그 당시에는 너무 자극적인 내용들인데 그렇죠. 이게 놓고 보니까 막 실체가 연결고리가 없다. 막 그냥 다 이어지 이 조각조각.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조각조각들이 네. 공소 사실이 됐고 기소가 되고 감옥 갈 뻔했어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자들이 항소 포기 사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번 1심 판결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흐름으로 유리하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예. 근데 항소 포기를 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뭐예요? 제가 진짜 좀 미안한 얘기인데 예. 지금도 저는 좀 이게 정무 판단이라고 물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거지만 예, 예. 저는 제 개인 입장에서는 네. 난 이거 패착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 대통령이 관여를 안 했겠죠. 그렇게 그렇죠. 생각되는데 다만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거 취재한 입장에서 이거 항소심으로 들어가서 검찰에서 얘기한 대로 이거 다 다뤘으면 검찰 앞으로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개박살 났어요. 그렇죠. 끝나죠. 진짜 개박살 납니다. 예. 근데 이거를 제 개인적으로 내가 이걸 가장 오래 취재한 한 사람으로서 네. 아쉬워요.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투지 못한다는 거. 검찰의 공소사실에 정말 여러 정황들, 의심되는 정황들을 더 깊이 파헤치지 못하는 걸 항소심을 통해서 우리는 드러내게 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네. 충분히 가능성이 넘쳐났는데 어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검찰이 항소가 소위 말해서 안 하게 된 거인지는 아쉬움이 들어요. 근데 예. 이미 뭐 그렇게 결론이 났고 이 과정에서 결론이 난 상황 속에서 아마 이제 이 판단에서는 실제로 구형된 거에 비해서 더 높이 나왔고 실제로 그 과반 이상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아마 이런 판단이 나왔겠죠.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항소심은 아무튼 이 5명은 다 항소를 한 상황이니까 네. 지금 검찰과 어차피 다 같이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의혹들을 네. 다 명징하게 파헤치고 드러내야 됩니다. 네. 그거는 또 우리 김 기자의 역할인 거고요. 제 역할이기도 하고 우리 언론의 역할이기도 모든 하고 기자들 언론의 역할이라고 전부 다. 생각하는데. 더 관심 있게 보세요. 끝나지 않았어요. 예. 더 재밌어질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뭐 다시 이제 더 옛날로 돌아가서 네. 대장동 사업 로비 관련해서 이제 초기에 불거졌던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던 그렇죠. 부산저축은행 그렇죠. 부실 대출 그렇죠. 사건. 네.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일당에게 1,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선뜻 빌려준 그렇죠. 사건. 그렇죠. 이게 지금 나비 효과가 돼서 그렇죠.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 애초 대장동 수사는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들려오는 그 거더라고요.
사건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 명예훼손 기자들을 기소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고 고통받게 하고 압수수색 당하고 그 주변인들까지 탈탈 터는 그 사건으로 누가 만들었냐? 강백신 검사가 만들었습니다. 예. 이 사건의 진두지휘 형이 바로 그 강백신 어. 검사예요. 반부패 2부를 예. 이끌었던.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요 진짜 부산저축은행 이거야말로 사태인데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이 초기 자금 수사가 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거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진실을 밝혀냈다면은 이 사업이 초기에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요거 한번 막거나 네. 한번 멈춤하거나 개발업자들에게 큰 아무튼 정신 차리게 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냥 슥 넘어갔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의심되는 게 당시에 대검 중수부에 있었던 당시에 수사 과정이었던 윤석열 씨에 대한 바로 의심인 거예요. 조용히 이 관련된 건 내용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임만배가 야 커피나 한 잔 먹고 와라는 발언이 여기서 등장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발발 떨던 조우영이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먹고 왔다고 얘기하는 그 과정들이 다 거기 녹취록 속에 다 녹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기자들이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대검 중수부에서 실제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녹취록 속에 등장을 하고 하니까 또 다른 검사가 막 등장하고 하니까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의 연관성, 수사를 무마했다는 윤석열의 연관성을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의 중앙지검 검사들이 윤석열의 의사를 뭐 묻지도 않고 단의사 불벌죄인데 이게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윤석열의 명예를 감히 기자님들이 훼손해? 알아서 긴 거예요? 알아서 기소하고 알아서 해가지고 기소한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막 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지금도 재판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말이 돼요? 이게 취재하고 의심되는 상황을 보도한 기자들에게 니들이 조작하려고 이재명을 위해서 했다고 말하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때 그 부산저축은행 1,100억 원이 대출이 안 됐다면 그렇죠. 대출은 됐는데 이거를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쳤다면 이런 피해를 겪었을까? 근데 그래도 요 관련된 연대 보증을 남욱이 섰습니다. 그 남욱이 섰고 그 남욱을 자꾸 추진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금액이 지금 연대 예금보험공단에서 요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요 금액을 남욱이 당시에 이 빌려올 때 연대 보증을 섰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환수 추징금으로 이번에 뭐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어요. 근데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해서 예금보험공단에서 남욱에게 걸었어요. 이거 환수하려고. 근데 여러 사정으로 뭐 금액 등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고 이미 그 기간이 오래 지났고 연대보증의 이 의미를 과연 부여할 수 있냐 이런 판결 이런 이유 때문에 남욱이 이기고 예보에서 졌습니다. 한번 작년에 이게 사건이 터졌어요. 1심과 2심에서 졌어. 근데 그렇다고 끝났냐?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서 금액들은 존재하니까 이 연결고리를 파헤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법 자금이라는 게 더 명징하게 드러나면 얼마든지 민사로 또 걸어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능성은 무시하고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다고만.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전달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대장동 사건 두고 또 뭐 아까 제가 영화로 만들면은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뭐 나와 있는 영화 중에서도 언급을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아수라. 그렇다면 그 아수라의 주인공으로 항상 얘기하는 그분이 이 대통령이었죠.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정도면 누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세요? 어차피 뭐 이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제가 뭐 이 대통령 관련해서는 어차피 뭐 특별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잡기 위해서 그 주변인들을 털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혐의가 총 12개고 재판이 5개예요. 그러면 이제 재판이 5개가 열리는 과정 속에서 정치인 이재명만 열렸냐? 그게 아니야. 이재명 밑에서 일을 했던 정치인들,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대표적으로 이화영,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서 김용과 정진상, 여기서 그쳤냐? 아니야. 이 옆으로 뻗어나가가지고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경기도 공무원들도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 대장동과 성남FC가 같이 기소됐는데 성남FC 사건으로서 성남시 공무원들도 기소가 됐어요. 생각해보면 그것도 있었네요. 쫙쫙쫙 뻗어나가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이 법인카드 관련해가지고 김혜경 여사도 기소해요. 그렇죠. 이 과정 속에서 수사 과정 속에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어떤 분들은 못 버티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검찰의 수사 방법을 겪는다면 참 쉽지 않겠다. 그럼요. 생각이.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예. 만약에 영화의 주인공과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언젠가 살펴볼 날이 온다면 이거를 영화 아수라처럼 이재명을 주인공으로 세워야 될까? 제가 감독이라면 예. 나는 그 이재명 곁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싶어요. 이재명이 주인공은 분명히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재명을 겨냥해서 만들었던 이 의심되는 조작 기소로 의심되는 요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그 두 번째, 세 번째 라인의 인물들이 통해서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예, 예. 훨씬 더 명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네. 정치를 향해서 공익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다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와. 우리 집에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신조회가 들어와. 예. 우리 집에 어느 날 갑자기 경찰들이 와가지고 나를 쇠고랑을 예. 채워요. 아.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들의 수사 기법을 내가 제1선에서 바라보면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느낀 바는 예. 이상해. 그리고 과대해. 네. 이런 의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항상 의도가 있고. 계속. 물론 다 단정할 수 없어요. 일반 공명심에 넘치는 예, 검사들도 정말 그렇죠. 많습니다. 예, 예. 근데 왜 정영학의 녹취록 속에서 이미 두 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창희 형이 왜 실장님으로 변했을까? 너무 위대신도 의심돼요. 씨가 위 어르신이 되고. 왜 그랬을까? 왜 그것만 바뀌었을까? 네. 누굴 향해 있을까? 이게 근데 지금은 정적이라는 이재명을 겨냥했다면 일반인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지금은 네. 대한민국 검찰이 보여줬던 행태인 거예요. 그게 너무나 무서워요. 네. 잠깐 끊었다가 다시 갈게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아수라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직 우리가 사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출신의 인물이 대통령이 됐고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 검찰이라는 조직의 n분의 1이었어요. n분의 1. 네, 주인공이 아니었죠. 윤석열 또한. 주인공 깜도 아니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때는. 그랬어요. 예, 그 당시에는 그때는. 그랬는데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인이 대통령까지 되고 내란까지 일으킨 건데 네네. 다만 윤석열은 당시에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윤석열 또한 검찰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어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참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래서 참 무섭다는 거예요. 네네네. 한편으로는 정말 공명심이 넘치고 정말 뜨거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몇몇의 이런 정치적인 활동을 보이는 의심되는 사람들이 너무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특수부 검사로서 활동한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뭐 특검 가야 되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 제가 우리 앵커님께 오히려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랑 같이 2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사건이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안 났죠. 안 났잖아. 그리고 네. 이 사건의 우린 끝을 보고 싶잖아요. 네.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 이 헌정사에 기록될지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하죠. 저도 끝을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건이 끝을 보려면은 단순히 취재만으로 끝을 본다? 안 됩니다. 안 되죠. 이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 권력 집단이었던 검찰이 너무 중추적인 역할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검찰이 주인공인데 네. 이 검찰이 실제로 실행자로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건들 수 있는 방법이 이거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확인해야 돼요. 예. 이거 방법이 뭐가 있을까? 특검이죠. 특검이죠. 그리고 그 특검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는 법무부 차원의 감찰, 그리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네. 그리고 뭐 상설특검, 특검 조사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네네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확실한 결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결론을 가기 위해서는 네.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중앙지검 특수부를 수사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권위와 권능을 가진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뭘까? 라는 제 답입니다. 의견으로 답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걸로 네. 특검 가야 된다. 저는 단정은 짓지 못하겠지만 예. 가야 되지 너무나 않을까? 명징한 조작 사건에 대해서 네네. 검찰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집단이 누가 있을까? 경찰? 아니죠. 뭐 감찰? 아니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걸로 대답을 들은 걸로 네. 하고요. 자, 오늘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와 함께 정말 이게 어려운 사건이에요. 오래된 사건이기도 하고 워낙 그렇죠. 등장인물도 많고 금액 단위도 일반인이 접할 수 없는 금액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히 모르겠어 했는데 저를 비롯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자님의 이 일타 강의를 통해서 잘 알지 않았나 일타인지 생각을 모르겠지만 해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은 진행되는 과정마다 또 뵐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S였습니다. 예.